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올해로 결혼 8주년을 맞이한 곧 마흔을 바라보고 있는 워킹맘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말이 많은 3살 난 아들과 제 일을 세상 그 누구보다 지지해주는 든든한 남편과 함께 살고 있답니다. 여기 이 채널은 주변의 결혼 선배님들께 추천을 받아 처음 들어오게 되었는데요. 저처럼 결혼을 통해 겪은 다양한 사연들을 접할 수 있어서 금방 빠져들게 되었어요. 저처럼 결혼하시고 바쁘게 살아가시면서 고군분투하시는 결혼 선배님들이 여기도 참 많으시더라고요. 사연을 통해 항상 선배님들 지혜를 빌려 살아가고 있습니다. 결혼이라는 게 참 그런 것 같아요. 내 남편 하나 믿고 한 결혼이라 하더라도 사람과 사람 사이의 일이다 보니 시댁 식구들과 생각지도 못했던 일들로 부딪히기도 하고, 그래서 뜻밖의 마음고생을 하게 되기도 하고, 그 과정에서 나와 타인의 사고방식이 얼마나 다른지도 체감하게 되면서 말이죠. 어떤 것들은 생각보다 사소해서 이 정도 의견 차이야 가볍게 넘어갈 수 있는 문제도 있지만, 어떤 것들은 그런 가벼운 생각으로는 도저히 넘기지 못할 일들도 있고요. 제가 오늘 들려드린 사연은 후자의 것입니다. 저와 남편은 캠퍼스 커플로 연애를 시작했습니다. 남편이 저보다 1년 후배인데 처음 보자마자 제 눈에 쏙 들어서 제가 적극적으로 다가갔습니다. 제 성격이 워낙 솔직하고 감정을 감출 줄을 몰라서 아마 남편도 일찍이 제 마음을 눈치챘을 겁니다. 학교 다니는 내내 무난하게 연애하고 결혼도 아주 당연하게 지금의 남편과 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 남자 직장까지 잡고 안정적인 환경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결혼 얘기를 꺼낼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자기, 내가 지금까지는 자기 회사 적응하고 바쁜 거 뻔히 아니까 잠자코 기다렸는데 혹시 나랑 결혼할 생각은 없는 거야? 나랑은 그냥 연애만 하고 싶어? 돌려 말하는 성격이 아니기도 하고 그럴 말재주도 없다 보니 그냥 돌직구로 물어봤습니다. 제 성격을 알면서도 결혼 얘기가 쉬운 것도 아니고 기다리다 못한 제가 대놓고 물었더니 남편도 많이 당황한 기색이었어요. 아니야, 무슨 그런 소리를 해. 손사래까지 치며 강하게 부정하는 남편을 보자 내심 안심이 되더라고요. 사실 남편이 그런 생각을 할 사람이 아니라는 거야 알고 있었지만 제가 결혼 생각이 없으면 또 몰라도 그간 결혼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는 남편에게 알게 모르게 마음을 다치지 않은 건 아니었나 봅니다. 남편은 제가 그렇게까지 생각하고 신경을 쓰고 있는 줄은 꿈에도 몰랐던지 제게 미안한 기색이었습니다. 자기가 속으로 그런 생각을 하고 있을 줄은 몰랐어. 그래, 이제 우리도 결혼 정년기인데 내가 아무런 액션이 없으니까 자기 입장에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네. 내가 좀 더 신경을 썼어야 하는데 섬세하지 못했어. 미안해. 그러더니 남편이 잠시 머뭇거리는 기색이었습니다. 문제는 자기가 아니라 나야. 정확히는 우리 집안. 그러고 보니 그동안 남편 입을 통해 남편의 집안 이야기를 이렇게 구체적으로 듣는 것이 처음이었습니다. 혹시 결혼을 진행하기에 치명적인 결함이 있는 집안이어서 그동안 결혼에 대한 이야기를 함구한 것일까 불안한 마음이 불쑥 올라왔습니다. 우리 아버지랑 형제들이야 묻어나신 편인데 어머니랑 재수 씨가 좀 별나. 그 후로 이어진 남편의 설명은 이러했습니다. 남편의 어머니, 즉 제 시어머니는 어릴 적에 정말로 찢어지게 가난하셨다고 합니다. 그냥 하는 소리가 아니라 말 그대로 하루 밥 벌어먹고 사는 게 매일매일이 전쟁일 정도로 찢어지게 가난한 거요. 저희 시아버지에게 시집 오실 때까지 내내 그러셨다고 합니다. 다른 잡곡이 섞이지 않은 순수한 쌀밥을 드셔보신 게 시집 오신 날 이후라고 해요. 그날 서러움에 통곡하는 시어머니를 달래느라 시아버지께서 아주 진담을 빼셨다는 이야기를 남편도 다 자란 후에야 뒤늦게 들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어머니가 남들 보기에는 좀 궁상 맞아 보인다고 표현하는 게 좀 그렇긴 한데 여튼 10원 한 장 쓰는 것도 온 가족들 눈치를 다 보시고 차라리 억척스러운 성격이시면 본인이라도 뻔뻔하니까 좀 나을 텐데 자라면서 외할아버지 눈칫밥을 하도 먹고 자라시고 동생들 뒷바라지 한다고 어릴 적부터 어른들 사이에서 눈치 보며 돈 버셔서 그런지 지금도 자기 의견을 떳떳하게 말씀을 잘 못하셔. 여기까지 들으니 남편이 왜 그동안 시어머니 얘기를 굳이 꺼내지 않았는지는 이해가 되었어요. 아무래도 콤플렉스가 많으신 자기 어머니 얘기를 쉽게 꺼내긴 힘들었겠죠. 하지만 제 입장에서는 이 정도는 조금 신경이 쓰이긴 하나
성격적으로 무슨 큰 결함이 있으신 것도 아니고 결혼 자체에 회의적일 정도로 문제가 되는 건가 싶기도 했습니다. 아이, 괜찮아. 어머님 입장에서는 자기 인생 열심히 사시느라 상처가 많으셔서 그러신 것 같은데 나 그런 걸로 문제 삼거나 할 사람 아니라는 건 자기도 알잖아. 알지. 그런데 겪으신 게 있다 보니 어머니가 자기보다 더 배운 사람, 더 가진 사람에게는 좀 저자세로 행동하시는 경향이 있어. 그런 사람 말이면 납득하기 어려운 말이나 행동도 따지지 않고 그냥 받아들이시기도 하고. 그거야 어디 어머님 잘못인가요? 그런 사람들한테 갑질하는 사람들이 나쁜 거죠. 문제는 내 동생 부인 되는 사람, 그러니까 재수 씨가 좀 그런 유형의 사람이라는 거지. 그러니까 귀 얇고 자신보다 경제적으로 우위에 있는 사람에게 저자세인 시어머니에게 지금 손아래 동서될 사람이 갑질을 한다, 뭐 그런 소리인 겁니까? 보통 반대의 경우는 많이 들어봤지만 이런 소리는 또 처음 들어봐서 저는 조금 벙찐 얼굴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자기 말은 어머님보다는 자기 재수 씨한테 문제가 있다, 그 소리인 거지? 말하자면 그렇지. 남편의 동생인 도련님은 남편보다 한 살 아래인 연년생으로 남편과는 다르게 어릴 적부터 소소하게 사고를 자주 치고 다녀서 부모님 속을 적잖이 썩게 하며 자랐다고 합니다. 공부야 당연히 진작 손을 놓은 지 오래였다고 하고요. 대학 진학은커녕 고등학교라도 무사히 졸업하게 하려고 늘 노심초사하셨다고 합니다. 그렇게 간신히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나서도 철이 안 들어 취직도 제대로 안 하려고 하고 몇 년간을 부모 등골을 뽑으며 정신을 못 차린 건 덤이었고요. 그러다 군대에서 제대한 지 얼마 지나지도 않아 지금의 동서와 사고를 쳐 덜컥 애를 만들어 왔다고 합니다. 당연히 집안이 발칵 뒤집어졌겠죠. 그동안은 그래도 저놈이 나이를 더 먹으면 정신을 차리겠지 싶어 애써 참으셨던 시아버지도 그만 폭발하고 마셨다고 합니다. 아버지 말씀으로는 제 자식이 생긴 상태에서도 제대로 밥벌이할 생각을 안 하면 저놈 사람 만들기는 그른 거라시면서 손자를 위해서라도 더 이상 받아주면 안 된다고 하시더라고. 내 생각에야 진짜 그러셔야 했는데 오히려 늦은 거지 뭐. 그렇게 도련님 내외는 무일푼으로 시아버지 댁에서 쫓겨났다고 합니다. 그래도 제 새끼가 생겼으니 정말로 정신을 차린 건지 도련님은 그 이후로 정비회사에 들어가서 지금까지 잘 다니고 계시다고 했습니다. 아들이 정신 차린 모습을 본 시부모님과도 다시 왕래가 이어졌다고 하고요. 지금은 정신 차리고 사신다니 잘 됐네 뭐. 근데 재수 씨가 뭐가 문제인 건데? 문제는 초기에 시댁으로부터 경제적 지원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동서의 친정, 즉 시부모님 입장에서는 사돈댁에서 둘의 신혼 월세집 보증금을 전적으로 해결해 주셨다는 겁니다. 동서 친정 입장에서는 번듯한 사위는커녕 월세집 보증금도 못 해주는 수준의 집안으로 딸을 시집 보낸 셈이 된 거죠. 물론 마음만 먹으면 그 정도 지원이야 못 해줄 집안 형편은 아니었지만 결과적으로 아들이 결혼하는데 아무것도 못 해준 모양새가 된 것만은 사실이라 상대방 집안의 눈길이 고울 리가 없었습니다. 거기다 동서의 집안이 시댁보다는 경제적인 형편이 조금 나았다는 것도 문제가 됐어요. 그렇다고 시댁의 형편이 안 좋다거나 한편은 아닙니다. 하지만 시어머니 입장에서는 아들 장가가는데 변변히 해준 것도 없는 데다 상대 집안 형편이 자기 집보다 나은 집이다 보니 가뜩이나 소심한 양반이 이래저래 여러 가지 상황이 겹쳐지면서 사돈댁에 그만 더 주눅이 들고 마신 거예요. 그렇다고 해도 주변에서 잘 다독여드렸으면 상황이 그렇게까지 되진 않았을 텐데 영악한 동서는 단박에 시어머니 성격을 파악해버렸습니다. 시어머니 머리 꼭대기에 앉아 제 편할 대로 주무를 수 있다는 걸 알아버렸는데 동서는 그걸 포기할 성격이 못 되었습니다. 그렇게 사사건건 시어머니 하시는 일에 동서가 딴지를 걸기 시작하면서 시어머니의 동서 시집살이가 시작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 꼴을 보고 시아버지나 남편 입장에서는 부하가 치밀어 오르면서도 결혼 초기에 본인들이 박하게 구신 게 있으니 아주 뭐라고 하지도 못하시고 그 상태로 결혼한 지 10년 가까이 그렇게 지내셨다고 하니 시어머니는 이제 아주 동서의 아바타가 따로 없는 상태가 되었다고요. 그래, 그건 뭐 쉽게 꺼내기 어려운 얘기긴 하네. 아버지한테도 더는 참지 말고 따끔하게 한마디 하라고 말씀을 드려도 당신 아들과 며느리는 다르신지 쉽게 말씀을 못 하시기도 하고 내가 한 번은 너무 화가 나서 동생한테 뭐라고 한 적이 있었는데
이 괘씸한 놈이 제 잘못은 생각도 안 하고 저 결혼할 때 해준 거 없는 건 사실이지 않냐면서 오히려 제 마누라 역성을 드는데 한 대 올려붙이고 싶은 걸 겨우 참았어. 어머니야 내가 백날 그러시지 말라고 해도 애초에 통할 상대가 아니니까. 우리 집 상황이 이런데 이걸 자기한테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이런 걸 같이 감당해달라고 할 수가 있겠어. 나야 그런 사람들의 가족으로 태어났으니까 어쩔 수 없다고 쳐도 자기가 무슨 잘못이 있다고 이런 집에서 고생을 해야 해. 그런 생각이 드니까 염치가 없어서 차마 결혼 얘기를 꺼낼 수 없었어. 내가 다른 생각을 해서 그런 건 절대 아니야. 오해하지 마. 네, 듣고 보니 그저 평범한 집안보다야 골치 아플 일이 많아 보이긴 했습니다. 아마 제 친구가 시댁 상황이 저렇다는 얘기를 했으면 저라도 결혼을 다시 생각해보라고 말했을 것 같아요. 시어머니야 그렇다 치더라도 계속 만나야 할, 그것도 손 위도 아닌 손 아래 동서가 저리 설쳐댔는데 앞으로 스트레스 받을 일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하지만 당사자인 남편에게 무슨 결함이 있는 것도 아니고 고작 손 아래 동서 하나 때문에 이 결혼을 다시 생각하기에는 제가 남편을 너무 좋아했습니다. 까짓거 제 눈에 거슬리게 굴면 동서 하나 안 보고 사는 게 뭐 그렇게 큰일이겠나. 그때는 그런 아니한 생각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남편에게 호기롭게 말했습니다. 괜찮아. 내가 자기랑 결혼하고 싶은 거지 뭐. 당신 재수 씨랑 가족하고 싶은 건 아니니까. 뭐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진 모르겠지만 나도 그렇게 호락호락한 사람은 아니잖아? 정 어이없게 굴면 그때 가서 그냥 남처럼 지내도 되고. 나 동서랑 싸운다고 모른 척하고 시댁편만 들고 그럴 거 아니지 자기? 뭐 이쁘다고 그쪽 편을 들어주겠어. 나한테야 자기가 항상 제일 먼저지. 내가 저런 가족들 자기한테 보여주기가 창피하고 미안해서 그렇지. 애초에 싸가지 없는 동생놈이나 그 재수나 나한텐 가족도 아니야. 그런 걱정이라면 안 해도 돼. 저와는 달리 말을 몇 번은 거르고 거르는 남편에게서 저 정도 평가이면 그간 얼마나 형속을 끓였을지 대충 예상이 되었습니다. 뭐 내가 좋아하는 내 남편이 내 편이라는데 저는 더는 무서울 게 없었죠. 그렇게 저는 불도저처럼 남편과의 결혼을 뚝심 있게 밀어붙였고 계획대로 차근차근 이루어진 결혼 준비는 이윽고 양가의 차례로 인사를 드리러 가는 단계로 넘어갔습니다. 그렇게 처음 만난 시댁 식구들은 면면이 참 개성이 넘치더라고요. 시아버지는 남편 말대로 점잖고 조용하신 분이었습니다. 남편이 시아버지의 얼굴이나 성격을 쏙 빼닮은 거였더라고요. 걱정했던 시어머니도 조금 낯을 가리시는 것 같긴 했지만 시종일관 상냥한 태도로 저를 대해주셨습니다. 시동생은 저에게 뭐 딱히 큰 관심은 없어 보였으나 학교 다닐 때 제법 놀던 사람들 특유의 가벼운 부침성은 있어서 첫 만남에 딱히 걸리적거릴 만한 행동은 하지 않더군요. 그렇다면 문제의 손아래 동서는 어땠냐고요? 좋게 말하면 태도가 당당해 보였고 뭐 보인 그대로 말하자면 남편의 이야기를 먼저 듣고 보아서 그런가 좀 건방져 보였습니다. 제가 손이 동서라고 해서 처음 보는 사람에게 손이 사람으로서의 권위를 보일 생각은 눈꼽만치도 없었으나 그걸 감안하더라도 동서의 눈빛은 어딜 보나 손이 동서가 될 사람을 보는 눈빛은 아니더군요. 마치 제가 손이 사람이라도 된 듯 저를 머리부터 발끝까지 평가하는 기분이었습니다. 마치 자기가 제 시험이라도 된 듯이 저를 쳐다보더라고요. 그간 시어머니를 제 입맛대로 휘두르며 이 집안에서 천방지축으로 굴어왔다더니 아직까지 제가 어떤 사람을 손이 사람으로 만나게 된 건지 상황 파악이 되지 않는 모양이었습니다. 뭐 어머님께는 저런 얕은 수작이 그간 통해왔는지 몰라도 저한텐 어림도 없죠. 그저 가소로운 눈빛에 생각보다 동서 때문에 복장 뒤집어질 일이 많진 않겠다 손으로 자신했습니다. 양가 상견례는 잘 마무리되었습니다. 저희 집에서야 워낙 제가 저희 남편을 좋아하니까 친정 부모님이 좀 어이없어 하시긴 하셨지만 그래도 딸내외가 사이 좋아 보여 기분 좋게 결혼을 허락하셨습니다. 더 미룰 것도 없이 결혼은 착착 진행되었습니다. 그렇게 바쁘게 결혼 준비를 하던 어느 날 시어머니께 연락이 왔습니다. 어머 어머니 어쩐 일이세요? 결혼 준비한다고 많이 바쁘지? 내가 일하는데 전화한 건 아닌지 모르겠네. 결혼 준비를 하며 시간이 날 때마다 자주 시댁에 들리면서 시어머니와도 마음의 거리를 좁히려고 노력해왔습니다. 아직은 낯을 많이 가리셔서 그런가 예비 며느리를 대하시면서도 시어머니께서 어려워하시는 게 저한테까지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더욱 뜻밖의 연락이었죠. 아니에요. 말씀하세요, 어머니. 저 다름이 아니라 결혼 준비하며 혼수도 이것저것 봐야 할 텐데 물론 사부인께서 어련히 알아서 잘 봐주시겠지만 그래도 내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을까 싶어서. 그러니까 그간 내내 저를 어려워만 하시던 시어머니께서 저를 도와주시겠다면서 어렵게 먼저 연락을 걸어오셨다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아도 어머님과 가까워지고 싶었던 저로서는 놓칠 수 없는 기회였죠. 그래서 거절하지 않고 단박에 그날 바로 약속을 잡았습니다. 남편에게도 이제야 어머님께서도 조금은 나와 가깝게 지내려고 노력해 주시는 것 같다고 자랑도 해뒀습니다. 그런데 도착한 약속 장소에는 어머님만 나와 계신 게 아니었어요. 어머 형님, 왜 이렇게 늦게 나오셨어요? 별로 반갑지 않은 사람이 하나 더 나와 있더군요. 동서였습니다. 그럼 일하다 나온 사람이 뭐 중간에 일 그만두고 뛰쳐나오겠습니까? 하나가 밉게 보이니 말 한마디도 밉살스럽게 들리더군요. 정작 제게 연락을 거신 시어머니는 동서와 저 사이에서 눈치만 보고 계셨습니다. 동서가 같이 나올 줄은 몰랐네? 무슨 일이에요? 제가 대수롭지 않게 묻자 동서가 고개를 치켜들고는 조잘조잘 떠들어대기 시작했습니다. 아, 그게 이제 결혼도 얼마 안 남았는데 예단이면 오며 준비할 게 많잖아요? 형님이 뭐 따로 결혼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는 것도 아닐 테고 그래도 제가 결혼으로는 형님보다 몇 년 선배잖아요? 오늘 도와드리려고 어머님께 연락드리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동서 사주를 받고 어머님께서 제게 연락하셨다는 겁니다. 정말 웃기지도 않아서. 집안 어르신도 아니고 손아래 동서한테 예단 주문을 다 받게 되니 뭐 이런 경우가 있나 싶어 코웃음도 안 나오더라고요. 제가 어이없어 하고 있든지 말든지 동서는 뭐가 그렇게 신이 나는지 혼자서 떠들어대더군요. 사실 저희는 형님이 먼저 연락을 주실 줄 알았어요. 그렇잖아요. 이런 건 신부 측에서 먼저 얘기가 나오는 게 도리죠. 저희 어머님께서 좀 물으신 데가 있어서 저라도 나서지 않으면 얘기가 진행이 안 될 것 같아서 연락을. 동서, 잠깐만. 신나서 떠들어대는 말을 제가 또 끊어버렸습니다. 제 말이 끊길 거라고는 상상을 못했는지 동서가 순간 당황하더라고요. 내가 지금 이 상황이 이해가 안 돼서 말이지. 먼저 내가 정리를 할 테니 말은 이따가 하고 좀 들어볼래? 거침없는 제 언사에 동서가 황당하단 표정을 지었습니다. 나 참, 황당해도 내가 황당할 일이지. 저가 무슨 저런 표정을 짓나 싶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먼저 예단 얘기를 안 꺼낸다고 동서가 어머님한테 연락을 해서 지금 나를 불러냈다 이거잖아. 내가 이해한 게 맞지? 그런데 나랑 승혁 씨는 이미 우리 결혼을 최대한 간소하게 치르자고 얘기를 마쳤거든. 물론 우리끼리 정한 건 아니고 우리 부모님이랑 시부모님께도 모두 상의를 했고 동의해 주셨고 그런데 내가 갑자기 어머님도 아니고 동서한테 불려 나와서 이런 얘기를 듣고 있자니 기분이 좀 그렇네. 말 돌릴 생각도 없이 직구로 때리는 제 말에 동서 얼굴이 불그락 푸르락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그 사이에서 어머니만 어쩔 줄을 모르고 제 눈치를 보셨고요. 얘야 아가, 아무래도 내가 생각이 짧았던 모양이야. 우리 둘째 말만 듣고 내가 그 말이 맞지 싶어서 일하는 애를 불러냈는데 이미 다 된 이야기를 다시 꺼낸 건 내가 잘못한 게 맞네. 혹시 마음 많이 상했니? 쩔쩔매며 제게 사과하시는 어머님 옆에서 제가 뭐가 분한지 주둥이가 대빨 나와 있는 동서 꼴을 보고 있자니 그동안 이 집구석이 어떻게 돌아갔을지 눈에 훤히 보이는 기분이었습니다. 이렇게 동서가 옆에서 제 선도 못 지키고 어머님을 찌르면 어머님은 달리 대꾸도 못하고 동서가 시키는 대로 따라오셨겠죠. 지금까지는 그렇게 지내왔을지 몰라도 저런 동서 얌체짓에 저까지 동참해줄 필요는 없는 거겠죠. 저는 어머님을 돌아보며 차분히 말을 이었습니다. 아니에요, 어머님. 아무런 생각이 없다가도 주변에서 이런저런 얘기가 들리다 보면 사람 마음이 그런 말에 기울일 수도 있는 거니까요. 너무 마음 쓰지 마세요. 그러고는 동서를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그런데 동서, 어머님이야 동서가 말한 대로 하신 것뿐이지만 동서가 이러는 건 솔직히 좀 불편하네? 내가 동서보다 손이 동서로 들어갈 거라고 해서 동서가 굳이 내 말을 따라야 할 필요는 없는 거지만 그렇다고 해서 내가 동서한테 예단 얘기 들을 입장은 아니지 않아? 정작 어른인 아버님이나 어머님도 가만히 계시는데
손아래 동서에게 이런 이야기 듣는 건 좀 경우에 맞지 않은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해? 제가 뭐 틀린 말 한 것도 아니고 저쪽에서 먼저 경우 없게 나온 건데 저도 할 말이 없겠지요. 동서가 얼굴을 붉히더니 짜증인지 변명인지 모를 말을 쏟아내었습니다. 아니, 그거야. 저는 먼저 이 집에 시집와 있었고 형님이 늦게 들어오시는 입장이니까 이 집 가풍도 잘 모르실 거고 저도 결혼 선배된 입장에서 조언을 하겠다고. 그거야말로 불편한 얘기네. 집안 어른이신 어머님이 옆에 떡하니 앉아 계시는데 동서가 할 만한 말은 아니지 않아? 그럼 얘기가 나왔으니 나도 하나 물어보자. 집안 가풍을 잘 알아서 먼저 예단 얘기를 꺼냈다고 하는데 우리 의견은 예단을 생략하자는 쪽이지만 가풍이 정 그렇다면 따르지 못할 이유도 없어. 먼저 이 집에 시집온 입장이라니 묻는데 그럼 동서는 예단을 어느 정도나 해가지고 왔을까? 나도 알아야 참고를 해서 진행을 하지. 제 말에 동서 얼굴이 그야말로 금방이라도 터질 것 같았습니다. 예단은 무슨 예단이에요. 애부터 덜컥 가지고 나타나선 그 자리에서 쫓겨나서 저희들끼리 혼인신고만 하고 살았는데 예단을 해왔을 턱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제 할 도리 제대로 다 하지도 않아놓고 제 손이 동서를 맞이한답시고 시작부터 동서 시집살이를 시킬 요량이었다 이거겠죠. 하지만 누울 자리를 보고 다리를 뻗었어야죠. 제가 그렇게 만만한 사람이 아닙니다. 아니, 저는 그러니까 해온 게 없는데 무슨 할 말이 있겠습니까? 말까지 더듬는 동서를 보며 속으로 코웃음을 쳤습니다. 동서, 나는 형제가 없이 나 혼자 자라서 비록 결혼을 통해 만난 사이라곤 해도 동서하고는 정말 자매처럼 잘 지내고 싶어. 그러려면 서로 지켜야 할 것들은 지켜줘야 오랫동안 좋은 관계로 잘 지낼 수 있지 않을까? 이번이야 우리가 이제 막 처음 만난 사이니까 생길 수도 있는 실수라고 생각해. 오늘 일은 내가 없는 걸로 치고 넘어갈 테니까 앞으로는 우리 정말 잘 지내보자. 알았지, 동서? 마치 어린아이 어르듯 하는 제 말투에 분한 모양이었습니다. 하지만 제 말에 틀린 구석이 없는데 아무리 동서가 아나무인인들 무슨 말을 더 할 수 있겠어요. 저는 동서 쪽은 쳐다보지도 않고 어머님께 자세를 틀곤 말했습니다. 그래도 이렇게라도 어머님 얼굴 한 번 더 뵈니까 너무 좋네요. 어머님, 저랑 저녁 먹고 들어가세요. 어머님 뭐 좋아하세요? 동서의 눈치를 보긴 했지만 제가 뒤끝없이 완전히 기분이 풀어진 것처럼 보이자 그제야 어머님도 긴장의 끈을 놓으신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식사 내내 동서가 뭐 씹은 표정을 하고 있든지 말았든지 저는 어머님 앞으로 반찬을 놓아드리며 배부르게 식사를 잘 마치고 나왔습니다. 뒤늦게 그날 일을 전해들은 남편이 대노했으나 솔직히 동서가 시비를 거는 수준은 저한텐 우스운 수준이었어요. 솔직히 결혼 전에 걱정이 되지 않는 건 아니었으나 저 정도는 제 선에서 충분히 해결이 가능해 보였습니다. 그래서 그저 웃으며 그날 일을 넘겼죠. 그렇게 시간이 흘러 결혼식이 모두 끝나고 신혼여행에 다녀와서 인사차 시댁을 방문했습니다. 저희가 도착했을 때에는 시부모님과 시동생 내외와 시조카까지 모두 먼저 와 있었습니다. 아가, 비행시간도 긴데 나중에 천천히 오래도. 아니에요, 아버님. 승혁 씨랑 실컷 쉬다가 왔는데요, 뭐. 살갑게 맞아주시는 시부모님과 인사를 나누고 보니 이제 정말로 내가 이 집 식구가 되었구나 하는 실감이 났습니다. 뒤에서 아직 저 혼자 앙금을 다 풀지 못한 모양인지 셀쭉한 표정을 짓고 있는 동서도 어찌됐든 이제 진짜로 가족이 되었습니다. 북적북적한 가운데 시어머니가 정성껏 준비해주신 음식으로 다 같이 식사를 하고 저희가 신혼여행지에서 고심해서 골라온 선물도 나누어 드렸어요. 어머나 예뻐라. 이런 거 비싼 거 아니니? 나한테 이런 게 어울리기는 하는지. 너희 너무 큰 돈 쓴 건 아닌지. 아니에요, 어머니. 원석이라서 생각보다 많이 비싸지 않았어요. 어머님 톤에 잘 어울릴 것 같아서 보자마자 이건 딱 어머님 물건이다 싶더라니까요. 혹여 당신에게 비싼 선물을 한 걸까봐 어쩔 줄을 몰라 하시는 어머님을 안심시키려고 부려 더 너스레를 떨었습니다. 그랬더니 옆에서 힐끔힐끔 쳐다만 보고 있는 동서가 또 얄밉게 말을 얹더군요. 그래요, 어머님. 그런 거 뭐 별로 비싼 것도 아닌데 뭘 그렇게까지. 밉살스러운 동서 말에 시동생이 동서 옆구리를 쿡 찌르더라고요. 부부가 서로 똑같이 더 나을 것도 없는데
결혼 전에 저희 남편이 하도 으름장을 놔서인지 아직까진 그 약발이 떨어지지 않은 모양이었습니다. 동서 말에 저희 남편은 물론이고 시아버지의 눈초리도 곱지가 않더라고요. 하긴 그렇게 제부인 괄시하고 우습게 보는 며느리가 예뻐 보이는 게 더 이상한 일이겠지요. 조금만 영리했어도 제가 시댁에서 입지를 세우는 게 쉽지 않았을 텐데. 새치 혀로 주변 사람들을 모조리 적으로 만드는 동서도 참 어지간한 사람이다 싶었습니다. 그런 와중에도 어머님께서는 제가 선물한 목걸이가 정말 마음에 드시는 모양이신지 연신 목걸이를 만지작거리시는 게 꼭 소녀 같으시더라고요. 어려서부터 고생을 많이 하셔서 제 물건 갖는 재미를 모르고 사셨다던 남편 말이 떠올라 괜히 더 마음이 이상했습니다. 그 이후로도 목걸이를 만지시던 어머님 모습이 종종 떠오르곤 했던 건 그래서였나 봅니다. 신혼여행에서 돌아와서는 그동안의 공백을 메꾸느라 바쁘게 직장 생활을 한 탓에 한동안 시댁 식구들 볼 일이 생각처럼 많진 않았습니다. 남편도 사정은 마찬가지라서 바쁘게 직장 다니랴 신혼생활에 새로이 적응하랴 그렇게 또 시간이 손살같이 흘러갔습니다. 시부모님과 시동생 내외를 다시 본 것은 시아버지 생신 때문이었습니다. 결혼 후 처음으로 맞는 시아버지의 생신인 만큼 용돈의 선물까지 제법 신경을 많이 써서 준비했어요. 그렇게 시아버지 생신이 끼인 주말, 온 시댁 식구들이 다시금 시댁으로 모여들었습니다. 저희 신혼여행 다녀온 이후 인사를 드리러 간 이래 통화를 제외하고 직접 얼굴을 뵙는 건 처음이었어요. 아버님, 생신 축하드려요. 고맙다, 아가. 바쁜데 주말이라도 쉬어야 하는데 여기까지 다 와주고. 너희들이야 힘들겠지만 식구 하나 더 늘었다고 네가 오니 집안 분위기가 더 환해지는 것 같구나. 말씀도 참 어쩜 저렇게 다정하게 하시는지. 기분이 좋아져 활짝 웃고 있는데 구석에서 동서가 입을 삐죽대는 게 보였습니다. 제가 시아버지와 잘 지내는 게 질투가 나는 건지 그저 제 꼴보기가 싫어 심술을 부리는 건지 그 속은 알 수 없었습니다만 시아버지와 잘 지내고 싶었으면 진작 좀 착하게 굴 일이지요. 괜히 저한테 불똥 튀기는 것은 저도 반갑지 않아서 서둘러 시댁으로 들어갔습니다. 부엌으로 들어갔더니 어머님께서 음식을 어찌나 많이 하셨던지 저희 시댁 잔치가 아니라 온 동네 잔치를 해도 될 것 같았습니다. 세상에 어머님! 이걸 혼자서 다 하셨어요? 내가 하던 가락이 이런 것뿐이라 이 정도 하는 건 거뜬해. 일부러 많이 했으니까 새아기 너도 가면서 많이 싸가지고 가. 맛이야 볼품 없겠지만은 그래도 너희 둘 다 일하느라 바빠서 밥해 먹기도 힘들 텐데 먹을 만은 할 거야. 시어머니는 겸손하게 말씀하셨지만 아닌 게 아니라 정말로 음식이 너무나 먹음직스러워 보였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어머니? 누가 보면 무슨 한정식 집인 줄 알겠어요. 우리 어머니 솜씨가 이렇게 좋으신 줄은 또 몰랐네. 제 너스레에 어머님도 기분이 좋으셨는지 표정이 좀 펴지셨어요. 처음보다는 많이 나아지셨지만 그때까지도 어머님은 저를 조심스럽게 대하신다는 게 느껴졌었거든요. 아무래도 자기가 조건이 좋아서 더 어려워하시는 것도 있는 것 같아. 우리 집에 대학 나온 사람은 나랑 자기가 유일하거든. 평소에도 있는 집 사람 많이 배운 사람 어려워하시니 당신 며느리가 고학력자인 것도 괜히 많이 배우지 못한 자기 때문에 나 책 잡힐까 봐 괜히 안 해도 되는 걱정을 하시는 것 같아. 아직도 저를 편치 않아 하시는 시어머니 때문에 속상해하는 제게 남편이 해준 말이 떠올랐습니다. 무슨 대학 나온 게 대단한 벼슬도 아니고 정말이지 안 하셔도 되는 걱정을 하시는 것 같아 속상한 마음이 들었지만 제게 큰 문제가 아닌 일이라도 어머님께는 상처가 되는 일일 수도 있기에 평소 제 성격처럼 시원하게 터놓고 얘기를 하기도 쉽지 않더군요. 그러던 차에 저희를 챙겨주시겠다며 먼저 어머님께서 다가오려고 하시는 것 같아서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뭐라도 좀 해주고 싶긴 한데 내가 재주가 이런 것뿐이라서. 어머니 말씀에 갑자기 제가 건네드렸던 저희 신혼여행 기념 선물이 생각이 났습니다. 비단 그것 때문만은 아니었겠으나 그러니까 어머님 딴에는 저희에게 감사 인사로 보답을 하시는 거였겠죠. 참 어른에게 할 말은 아니었지만 그렇게 생각하니 어머님이 좀 귀여워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때 동서가 부엌으로 쓱 들어오더군요. 그래요 형님, 많이 싸가지고 가세요. 여기 비싼 반찬 많네.
어머님 정성에 감동하고 있던 차에 동서가 찬물을 끼얹었습니다. 아니, 반찬이 많으면 많지. 갑자기 비싼 반찬 얘기는 뜬금없이 왜 나오는 건지. 어디서 말 기분 나쁘게 하는 학원이라도 다니는 건가 싶었습니다. 이제는 동서의 저런 밉살스러운 말투에도 적응이 됐던 차라 그러려니 하고 대꾸도 하지 않고 넘어갔습니다. 아버님 생신은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잘 치러졌습니다. 정성껏 준비한 선물도 잘 전해드렸습니다. 시동생네도 선물을 준비해왔더라고요. 저희가 준비한 선물을 보더니 순간 동서가 표정을 굳혔습니다. 대충 보아도 저희 선물이 동서네가 준비해온 선물보다 더 좋아 보이긴 했습니다. 거기에다 저희는 용돈까지 얹어드렸으니 상대적으로 자기가 준비한 선물이 작아 보여서 기분이 별로 좋지 않나 싶었습니다. 동서와 시동생이 얄밉기야 했지만 그래도 미리 한 번쯤 상의를 하는 게 좋았을까 뒤늦게 조금 마음에 걸리긴 하더라고요. 저쪽에서 먼저 저희에게 시비를 거는 게 아니면 굳이 나쁘게 지낼 마음이 있는 건 아니었으니까요. 식사를 마치고 과일을 준비하고 있는데 슬쩍 옆으로 온 동서가 말을 붙였습니다. 그래도 결혼하시고 처음으로 맞는 아버님 생신이어서 그런가? 형님 댁에서 좀 무리를 하신 모양이에요? 그래, 어쩐지 한 번은 걸고 넘어질 것 같더라 싶었습니다. 이 문제는 저도 뭐 썩 잘했다는 생각은 안 들어서 굳이 받아치지 않고 넘어가기로 했습니다. 그렇지 뭐. 저가 먼저 와서 긁으면 저번처럼 제가 맞받아칠 줄 알았던 모양인지 의외로 담백한 제 답변에 오히려 동서가 당황한 눈치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무슨 쌈딱도 아니고 어떻게 매번 날카로운 말을 일일이 다 받아치겠습니까? 금세 과일 준비가 다 되어서 저는 자연스럽게 그 자리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그러고는 왁자지껄한 가족들 사이에 있느라 따로 동서가 제게 시비 걸 틈도 없었어요. 집에 돌아갈 시간이 다 되자 어머님이 처음에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 주신다며 그 많은 반찬을 일일이 다 바리바리 포장하기 시작하셨어요. 아유, 어머니, 많아요. 저희 이렇게 많이는 다 못 먹어요. 이게 부피만 커서 그렇지 막상 열어보면 얼마 안 돼. 냉장고 깊숙이 넣어두고 먹으면 그래도 꽤 오래 가니까 들고 갈 수 있는 최대한 많이 가지고 가. 정말로 둘이서 먹기엔 너무 많은 양이라서 손사래를 쳤음에도 불구하고 음식을 싸는 어머님 손길이 너무 신명나 보이셔서 적극적으로 뜯어말리지도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저와 어머님을 보더니 동서가 또 와서 한마디 보태더라고요. 그래요, 형님. 어머님이 싸주신다고 할 때 많이 싸가세요. 저기 소갈비도 있네요. 형님 다 가지고 가세요. 말은 반찬 다 양보한다는 소린데 어째 뉘앙스가 깔끔치가 못했습니다. 아까 비싼 반찬 어쩌고 할 때부터 느낌이 쎄하긴 했어요. 듣다 보니 꼭 우리 부부가 제대로 밥 먹을 처지도 못 되어서 시댁에서 반찬 얻어다 먹는 것 같잖아요. 이쯤 되니 저도 말이 곱게만 나가진 않더라고요. 왜? 동선에도 좀 싸가지고 가지? 어머님께서 음식하신다고 이렇게 고생을 하셨는데. 저희야 뭐 사다 먹으면 되죠. 형님 많이 가지고 가세요. 시동생네 벌이가 저희 반토막도 채 안 되는 판에 이게 뭔 소린가 싶었습니다. 시동생이야 외벌이인데다 직장도 그리 좋은 편이 아니어서 저들 형편을 빤히 아는데 왜 저러나 싶었어요. 저희는 둘 다 직장을 다니고 있었고 저는 대기업에 남편은 공기업에서 근무 중이었어요. 뭘로 봐도 저희가 우리한테 할 만한 소린 아니었는데 대체 뭐에 꽂혀서 저런 소리를 하나 싶었습니다. 그새 포장을 마치신 시어머니께서 제 양손 가득 반찬을 안겨주시는 바람에 동서 속을 더 떠볼 새도 없이 시댁에서 떠밀려 나왔습니다. 아무래도 감이 이상해. 왜? 재수씨가 곳에 또 시비를 걸어? 아니, 딱히 대놓고 뭐라고는 못하겠는데 찝찝한 왜 그런 거 있잖아. 또 긁은 거 맞네. 대놓고 말하면 괜히 이쪽이 이상한 사람 되는 그런 거 맞지? 그래, 딱 그런 거. 차라리 대놓고 까불면 내가 아주 코를 납작하게 눌러줬을 텐데. 아, 진짜 왜 또 저러나 몰라. 상대하지 마. 저런 인간들은 상대를 안 해주는 게 최선이야. 그래도 싸움을 걸어오면 어떻게 상대를 안 하고 넘어가나요? 오늘이야 애매해서 그냥 넘어갔다 쳐도 다음에도 저렇게 요상하게 나오면 진짜 가만 안 둔다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동서 속내는 머지않아 금방 드러났습니다. 시할머니 제사며 친척 모임이며 얼굴을 볼 일이 있을 때마다 동서가 제 속을 긁으려고 드니 티가 나지 않으려야 안 날 수가 없었죠. 어머, 형님!
사회생활 하시는 분이 피부가 너무 까칠하시다. 저 아는 피부과 소개시켜드려요? 아, 형님한텐 좀 부담되시겠구나. 형님, 구두 이거 너무 오래 신으신 거 아니에요? 남들 보는 눈도 있는데 우리 형님이 참 검소하시구나. 우리 형님이 얼마나 알뜰한 분이시냐면 시집 오실 때 뺄 건 싹 빼고 예단까지 빼셨다니까요? 얼마나 알뜰하신지 우리 형님 참 잘 사실 거야. 예, 이쯤 되니 눈치 못 채는 게 바보일 지경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결혼 직전에 예단으로 제게 무안을 준 것을 두고두고 마음에 담아두고서는 저 혼자 예단 해오기도 빠듯한 집안딸로 저를 단정지어버린 겁니다. 도대체 어쩌다 저런 멍청한 결론에 다다른 건지 이해가 안 될 지경이었어요. 아니, 단순하게 덧셈 뺄셈만 할 줄 알아도 저희 집 수입이 자기네보다 많다는 건 금방 나오지 않나요? 이건 저희 친정이 무슨 빚쟁이라도 된다고 알고 있지 않은 이상 나올 수가 없는 결론이었습니다. 사고방식이 어이가 없다 못해 황당하다 보니 아예 화도 나지 않더라고요. 일단 사실이 아니기도 했고 저 혼자 소설을 쓰고 자빠져 있는 꼴을 보자니 뭐 보는 재미가 아주 없는 것도 아니더라고요. 동서가 저럴 때마다 어머님만 중간에서 제 마음이 상하지 않을까 어쩔 줄을 몰라 하셨습니다. 그래도 저게 그간 눈치라는 게 손톱만큼은 생긴 모양인지 저 싫어하는 티가 팍팍 나는 제 남편과 시아버지 앞에서는 또 제 딴엔 자제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 뭐 먹고 사는 거야. 누구나 다 힘들지. 그래, 너는 떠들어라. 딴 생각을 하며 심드렁하게 대꾸했습니다. 저 뻔뻔한 성격에 돈 해달라고 들러붙지 않는 게 다행이려나 하는 생각까지 했으니 저 정도는 타격감도 없었습니다. 뭐 제가 제 입으로 말한 것도 아니고 제 멋대로 한 오해를 제가 굳이 풀어줘야 할 이유도 없었고요. 아가, 너무 마음 쓰지 말거라. 작은 애가 저런 부분에 조심성이 없어서 저런 부분은 내가 지적을 해서 고치도록 도와줘야 하는데 배운 것 없는 늙은이 말이 무슨 힘이 있겠어. 동서가 설치고 다닌 탓에 괜히 시어머니까지 이상한 오해를 하시는 것 같아 그게 좀 신경이 쓰이긴 하더군요. 어머니, 저 그런 걸로 기분 안 상해요. 그리고 저 잘 벌어요. 필요 없는 물건 잘 안 사는 것 뿐이지 그 사람이랑 저랑 잘 먹고 잘 살고 있으니까 이상한 오해하시면 안 돼요. 알았다며 고개를 끄덕이는 시어머니 표정이 영 석연치 않았지만 거기서 해명을 더 늘어놓는 것도 웃기잖아요. 괜히 맘 쓰이는 자식이 된 것 같아 좀 떨떠름했습니다. 그렇게 동서와는 여전히 대면대면한 채로 결혼한 지 어느덧 5년 차에 접어들 무렵 드디어 저희 부부가 바라마지 않던 소식이 찾아왔습니다. 바로 저희 첫 아이 임신 소식이었죠. 양가 부모님 어느 누구라 할 것 없이 모두 기뻐서 어쩔 줄을 몰라 하셨습니다. 제가 자궁이 약한 편이라서 이번에도 해를 넘겨도 아이가 들어서지 않으면 시험관 시술까지 생각하던 중이었어요. 다들 한마음으로 기뻐해 주신 탓에 민망한 마음이 들면서도 저 또한 너무나 행복했습니다. 시부모님 역시 기쁨을 감추지 못하셨습니다. 제게 뭐라도 더 해주시고 싶어서 두 분 다 안달이 나 계셨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 마음을 다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예, 아가, 아직도 입덧이 그렇게 심하니? 예, 임신을 확인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시작된 입덧이 꽤 심했습니다. 정말 심한 날은 물도 한 모금 제대로 넘기기 힘들었어요. 가리는 것 없이 평생을 잘 먹어왔던 제 입장에서는 고역도 이런 고역이 없었습니다. 날이 다르게 살이 내리는 제 모습에 시댁 친정 가실 것 없이 걱정이 쏟아졌지요. 네, 어머니, 아직은 많이 힘드네요. 이렇게 힘든 걸 어머니는 어떻게 두 번이나 하셨어요? 제 말에 시어머니께서 안타까워서 어쩔 줄을 모르셨습니다. 얼른 입덧이 끝나야 몸보신이라도 시킬 텐데 발을 동동 구르시는 시어머니를 보며 그간 저를 어려워하셨더라도 제게 애정이 없는 건 아니셨나 보다 싶어서 마음의 위안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꼬박 3주를 더 고생한 끝에 드디어 지긋지긋한 입덧이 좀 가셨습니다. 저는 그야말로 살판이 났죠. 저뿐만 아니라 양쪽 집안도 축제 분위기였습니다. 제 입덧이 끝났다는 소식에 대번에 저희 시아버지께서 전화를 주셨습니다. 아가, 이제 좀 먹을 수 있다지? 그동안 입덧한다고 제대로 먹은 게 없을 텐데 오늘 저녁에는 식구들이랑 다 같이 너 좋아하는 것 좀 먹자. 그동안 제가 말라갈 때마다 애를 태우신 시부모님을 봐왔기에 그저 말씀만도 감사했습니다.
바로 그날 저녁에 시댁 식구들과 한우 전문점에서 저녁 식사 약속이 잡혔습니다. 평소에도 제가 고기를 좋아하는 편이었는데 입덧하면서는 단 한 점도 넘기질 못했거든요. 예, 오늘은 가격 생각하지 말고 너 먹고 싶은 만큼 실컷 먹어. 네 시아버지가 너 아이 가졌다는 소식 들으셨을 때부터 오늘만 벼르셨어. 돈 얘기라면 항상 움츠러드는 시어머니께서도 오늘만큼은 돈 쓸 생각에 신이 나 보이셨습니다. 다들 저 때문에 같이 마음고생해 주셨는데 저도 오늘을 마음껏 즐기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네, 저 그럼 사양하지 않고 정말 먹고 싶은 대로 다 먹어요. 그렇게 갓 구운 한우 한 점을 입에 넣었습니다. 그동안은 고기 핏물 냄새만 맡아도 토악질이 올라왔는데 부드럽게 넘어가는 식감에 이제 좀 살 것 같았습니다. 시부모님은 저 먹는 것만 봐도 기분이 좋으신지 당신들 드실 생각은 않고 연신체 앞으로 고기를 구워 밀어주셨습니다. 저도 꼭 먹이 받아먹는 아기새라도 된 양 두 분 애정을 마다하지 않고 열심히 받아먹었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열심히 받아먹고 있는데 갑자기 가시돋친 동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형님, 한우 처음 먹어봐요? 누가 들어도 명백한 조롱이었습니다. 동서가 제게 반감을 가진 거야 그 자리에 누구도 모르지 않았지만 날이 날이지 않습니까? 무려 5년 만에 첫 아이를 가진 저희 부부를 축하하는 자리였어요. 그간 대놓고 얘기는 하지 않았으나 동서가 학벌이며 직업이며 제게 열등감을 가지고 있다는 건 잘 알고 있었어요. 그나마 일찍 아이 낳았다는 게 동서가 제게 가진 유일한 우월감이었을 텐데 이젠 그마저도 사라졌으니 배알이 꼴렸을 거라는 건 짐작했습니다. 그렇다고 저렇게 질 떨어지는 시비를 걸어올 줄은 몰랐죠. 재수씨, 지금 그게 무슨 뜻입니까? 대번에 남편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습니다. 잠시 멈칫하던 동서는 마치 그간의 한풀이라도 하겠다는 듯 우악스럽게 쏟아내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그렇잖아요? 뭔 피죽도 못 얻어먹은 사람처럼 없어 보이게 이게 무슨 짓이람? 이제 와서 애 가진 게 뭐 그렇게 대단한 일이라고 온 가족이 다 들러붙어서는. 아무리 아버님이 실컷 먹으라고 했기로서니 무슨 고기 처음 먹는 사람도 아니고 짠하게 시리. 친정에서 5년 만에 임신한 딸한테 뭐 안 해줘요? 예단도 못 나는 집안이니 그럴 형편도 안 되려나? 이 여자가 보자 하니까 미쳤나 정말. 내가 그간 벼르고 있었는데 더는 안 되겠어. 자리를 박차고 일어난 남편을 시아버지가 막아서시더니 동서를 꾸짖기 시작하셨습니다. 내가 그간 너 그 방자한 버릇을 알면서도 넘겨줬더니 오늘같이 좋은 날 이런 데워먹지 못한 짓을 해? 네가 우리 집안을 얼마나 우습게 여겼으면 감히 이따위 짓을 해? 꼴도 보기 싫으니 당장 나가! 남편도 시아버지도 그간 참 많이 참으셨으니 반응이야 이해가 갔습니다. 그 자리에 동서 편은 아무도 없었죠. 심지어 시동생조차 저한테 불똥이 튈까 몸을 사리더군요. 참으로 한심하기 짝이 없는 한상이었습니다. 아버님, 당신도 열 올릴 거 없어. 애 들어, 그만해. 오히려 제가 차분히 둘을 진정시키자 그간 한 번도 저희 앞에서 큰 소리 낸 적이 없으셨던 어머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아니다. 이건 그냥 들어넘길 일이 아니야. 그간 내가 모자라서, 내가 부족해서, 네가 둘째에게 듣지 않아도 될 소리를 들어도 막아주질 못해서 이런 일이 생긴 거야. 아무리 생각이 없기로서니 어떻게 힘들게 첫 아이 가진 제 손이 동서에게 저런 소리를 해. 도대체 너는 어떻게 생겨먹은 애니? 항상 제게 주눅 들어있던 시어머니에게 처음으로 듣는 야단에 동서가 충격을 받은 눈치였습니다. 그럼 저가 그렇게 설쳐대는데 언제까지 저를 봐주실 줄 알았나 보지. 제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동서도 참 답이 없다. 어떻게 처음 봤을 때부터 지금까지 사람이 발전이 없니? 혼자 무슨 오해를 하고 말 같지 않은 소리를 했더니 또 돈 타령이니? 우리 부부가 너희보다 돈을 벌어도 배는 버는데 결혼 좀 간소하게 했다고 그렇게 내가 가난해 보이디? 허영만 잔뜩 차가지고는 내가 우리 친정 부모님한테 앞으로 물려받을 재산만 건물이 5채야. 알기나 알아? 진짜 부자는 너처럼 천박하게 돈 소리 대놓고 안 해. 뭘 알고나 말을 해야지. 제가 차분하게 하는 말에 그 자리에 모든 눈이 댕그레졌습니다. 하도 돈 타령 해대는 동서이니
괜히 거머리처럼 들러붙을까 싶어 얘긴 안 했지만 제게 물려받을 재산이 꽤 되는 건 사실이었어요. 비록 그거 아니더라도 동선애보다야 저희 집 형편이 훨씬 낫지만요. 동서, 자식까지 키우는 사람이 그러는 거 아니야. 애가 도대체 뭘 보고 배우겠니? 애한테 좋은 영향까진 못 주더라도 나쁜 걸 보고 배우게 하진 말아야 하지 않겠어? 마치 모자란 아이 타이르듯 부드럽게 어르는 제 말투에 약이 오를 대로 오른 모양인지 창피한 줄도 모르고 동서가 그 자리에서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얼굴이 시뻘게 져서는 갖은 추태를 보이는 모습에 시아버지께서 소리를 버럭 지르셨죠. 뭘 잘했다고 울어? 네 놈도 네 처가 저 모양인데 입 꾹 닫고 있으면 그만이냐? 내 도저히 열이 뻗쳐서 네 놈들 더는 못 보고 살겠다. 앞으로 야금야금 빼먹던 지원도 전부 끊을 테니 그런 줄 알고 앞으로 2번 다시 손 벌릴 생각 마라! 네, 그간 시집 올 때 집 안 해줬다는 핑계로 시어머니를 구슬려 이리저리 빼먹은 돈이 적지 않다는 걸 시아버님은 물론이고 저희 부부까지 다 알고 있었습니다. 저희가 아는 것까진 모르셨는지 시어머니는 뜨끔하신 것 같았지만요. 뒤늦게 시동생이 사태 수습을 하려 들었으나 이제 와서 무슨 턱도 없는 일이었죠. 그렇게 동서는 여전히 추하게 질질 짜며 제 신랑에게 끌려나갔습니다. 저희끼리 남은 식당 룸 안에 침묵만이 흘렀습니다. 이윽고 시아버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좋은 날에 이런 꼴을 내가 정말 네 앞에서 할 말이 없구나. 내가 이렇게 대단한 집 따님이신지도 모르고 동구에 어쩔 줄 모르는 시어머니께 제가 단호히 말했습니다. 어머니, 그러지 마세요. 그간 말씀드리지 않은 건 죄송하지만 가뜩이나 어머님이 저 어려워하시는 걸 아는데 상속받을 얘기까지 하면 저한테 더 거리를 두실까 걱정돼서 그랬어요. 어머님이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고 싶어 태어난 게 아닌 것처럼 저도 제가 뭘 잘해서 있는 집에 태어난 게 아니잖아요. 그저 여태까지 대해주신 것처럼 가족으로 대해주세요. 네? 그렇게 생각지도 못하게 골칫거리였던 시동생과 동서가 제 인생에서 떨어져 나갔습니다. 그간 맺힌 게 많아 그러신지 시아버님이 아주 단호하셨거든요. 그동안 쏠쏠하게 본가에서 뜯어가던 걸 못하게 되니 아쉬운 거야 뭐 그네들이겠죠. 저야 그 얄미운 인간들 얼굴 볼 일이 없게 되었으니 맘 편히 태교에 전념하며 예쁜 우리 아들을 만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한동안 시어머니가 저를 전에 없이 어려워하시던 것이 마음 쓰였으나 중간에 어깃장 놓는 동서가 없다 보니 저도 더 뻔뻔하게 시어머니께 들이댈 수 있었어요. 결국 어머니께서도 전보다는 더 가벼운 마음으로 저를 대해주십니다. 요즘에는 일하느라 바쁜 아들 며느리 대신 손자 봐주시겠다며 자꾸 아이를 데려가시는 통에 말리는 게 일이에요. 세상에 별 황당한 일이 다 있죠? 살면서 돈 없는 사람 취급받아 보긴 또 처음이네요. 그걸 또 이렇게 대놓고 돈 없다고 괄시하는 인간을 보기도 처음이고요. 결혼 생활이란 참 묘지경인 것 같습니다. 긴 얘기 재미있게 들어주셨을지 모르겠네요. 다들 남은 하루 가족들과 즐거운 시간 되시길 바라요. 안녕하세요. 제 일상의 활력소이자 정겨운 친구 같은 존재 사연에 빠지다 채널에 저의 이야기를 한번 전송해봅니다. 넉넉하진 않아도 부족하지 않게 살던 집이 바로 제 친정이었어요. 하지만 제가 중학교 입학을 앞두고 유독 즐거이 연말을 보내고 있던 때 갑자기 아버지께서 사고를 당하셨고 하루아침에 모든 것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우리 딸이 중학교 올라가면 가방하고 신발 새로 사줘야 한다고, 외투도 좋은 걸로 여러 번 새로 사입히고 싶다고 그런 말로 하면서 유달리 잔업에 열을 올리더니만 하늘도 무심하시지. 어떻게 한 집안의 가정을 사고당하게 할 수가 있어. 세상에 나쁜 놈들 많잖아. 근데 왜 착하고 성실하고 자기 처자식밖에 모르는 사람한테 이런 시련을 안겨주는 거야? 왜? 도대체 왜? 넋이 나간 채로 친정엄마께선 한탄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선 근무 현장에서 추락사고를 당하셨어요. 추운 겨울날 몸이 굳어 있었기에 근육이며 뼈가 더 큰 충격을 받은 것 같다는 회사 동료분들의 쑥덕거림을 병원의 로비에서 제가 들었습니다. 하나도 도움이 안 되는 얘기였죠. 아니, 도리어 제 마음을 더 아프게 만드는 얘기일 뿐이었습니다. 아버지께선 말 그대로 죽다 살아나셨어요.
주변에서 모두가 목숨을 건진 게 신기하다. 아무래도 하늘이 도왔나 보다 했습니다. 그러나 저희 가족은 하늘이 원망스러웠습니다. 제 유일한 형제인 친정 오빤 그때 중학교 3학년이었는데요. 원래 진학하려고 했던 고등학교를 포기하고 취업에 당장 도움을 줄 수 있는 다른 고등학교를 가겠다고 해서 엄마께서 노발대발하셨습니다. 절대로 안 돼. 네가 그런다는 얘기를 네 아버지가 들으셨으면 무조건 반대하셨을 거야. 아직까지 제대로 의식을 차리지 못하고 계시지만 네 아버지 반드시 의식 돌아오실 거고 우리 가족 일상으로 돌아올 사람이야. 달라진 건 있지만 끝난 건 없어. 그러니 네가 섣불리 원했던 고등학교 진학 포기한 걸 알면 네 아버지가 얼마나 자책하시겠니. 그런 모습을 난 두고 볼 수가 없구나. 벌써부터 돈 걱정하지 말고 넌 네가 원하는 공부하도록 해. 알았지? 적극적으로 오빠를 설득하셨죠. 사고 이후 단 한 달 만에 무섭도록 쌓인 병원비를 눈치채고서 오빠는 돈 걱정부터 하기 시작했지만 엄마께선 자식이 그러는 모습을 볼 수 없으셨던 겁니다. 아버지께서 몸담고 계셨던 회사에서 나온 보상금은 터무니없이 자그마한 금액이었습니다. 친척분들은 그걸 누구 코에 붙이냐며 분노하셨고 다들 당시의 형편이 썩 좋지 못하였지만 십시일반으로 돈을 조금씩 거둬 저희 집의 도움에 손길을 보태주셨어요. 그런 덕분에 엄마께서 내내 병원 생활하시며 버틸 수 있었던 겁니다. 하지만 금세 한계가 보였고 오빠의 고등학교 진학과 저의 중학교 진학이 하필이면 맞물린 상황에서 엄마께선 있는 대로 돈을 빌리셨습니다. 각종 대출을 받는 것도 불사하셨죠. 그러한 사실을 굳이 자식들에게 알리진 않으셨으나 자연스레 눈치를 채게 되죠. 인생에서 장담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도 한 번쯤은 이런 점을 살면서 느껴보셨을 테죠. 전 교복을 입는 중학생이 되면 뭔가 대단히 근사한 일상이 펼쳐질 줄 알았습니다. 손꼽아 기다렸던 중학교 입학이었어요. 하지만 아버지께서 큰 사고를 당하셔 의식불명 상태로 미친 듯이 병원비가 쌓여가고 엄마께서 대출까지 받으신 상태에서 제가 중학생이 될 줄 누가 알았겠나요? 저는 불안과 초조 속에서 중학교를 다니기 시작했고 새로운 가방이나 신발, 외투 이런 것들은 전부 사치에 불과했습니다. 전혀 새 것을 가지고 싶지 않았어요. 아버지께선 딸사랑이 지극하신 분이셨기에 전 부족함 없이 자라왔었고 필요한 것들은 이미 다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사달라고 하지 않았죠. 엄마를 감히 조르는 일은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오빠가 중학교 때부터 어느 정도 공부를 했다는 사실이 그나마 숨통이 조금 트이는 요소였을 겁니다. 기적적으로 아버지께서 뚜렷한 의식을 되찾으시고 의사소통을 다시 하기 시작하셨을 때도 엄마께선 그러셨어요. 여보, 그래도 우리 아들이 공부 하나는 잘하잖아요. 좋은 대학 가서 좋은 직장 잡아서 어떻게든 집안 먹여 살려주겠죠. 그때까진 내가 이 한 몸 부서져라 노력하고 버팀대요. 그러니까 자책하지 말고 건강을 회복하는 것에만 집중해요. 아버지께선 이게 다 당신의 탓이라며 크게 자책하고 계셨고 한순간에 일터와 건강, 재산 모든 것을 잃게 된 현실을 받아들이기 어려워하셨어요. 차라리 의식을 되찾지 말 걸 그랬다고 영원히 눈을 감아버리는 게 나을 뻔했다고 그런 말씀까지 하셨을 정도였습니다. 그 앞에서 엄마께서 위로를 해주셨고 용기를 불어넣어 주셨는데 그게 바로 오빠가 앞으로 잘 풀릴 거란 기대였던 겁니다. 어렸을 땐 하도 까불거리고 재수없게 잘난 척을 해대서 저와 다투기도 많이 다투었던 오빠였는데 어느새 얼굴에 장난기가 사라져 있었고 한없이 진지하고 어두운 기운이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당시엔 저 자신도 너무 힘이 들어서 세상에서 저만큼 불행한 아이는 없을 거라는 자기 연민에 빠져 있었기에 몰랐는데 오빠의 고등학교 생활이야말로 무척이나 힘들었을 거예요. 반드시 본인이 좋은 대학과 좋은 직장을 가야 한다는 압박감을 그때부터 느끼고 있었으니까요. 그 괴로운 심정을 당시엔 헤아려 주지 못했던 것이 시간이 흘러 너무 미안하더라고요. 아버지께서 어렵사리 퇴원을 하신 이후 거동이 불편하셔 집에서만 지내셨는데요. 학교를 마치자마자 집에 와서 아버지를 보살피는 건 저의 몫이었습니다. 오빠는 하루 종일 학교에 붙어 있었으니까요. 밤 11시가 넘어서야 집에 왔고 아침 7시면 학교를 가는 게 당시 오빠의 일과였습니다. 반면에 저는 학원 한 군데를 안 가고 있었으니 수업이 마치자마자 집으로 와서 아버지를 보살폈죠. 혼자선 모든 걸 하기 어려워하셨거든요. 엄마께선 아버지께서 퇴원을 하시자마자 일자리를 구하셨습니다.
단순 노동을 반복해서 하는 공장 일이었어요. 근데 그게 3교대였죠. 아침에 일을 나가실 때도 있었고 남들이 일을 마치고 퇴근하는 저녁 시간에 출근 준비를 하실 때도 있었습니다. 전 자연스레 엄마를 대신해 모든 집안일을 하기 시작했고 엄마의 도시락도 싸기 시작했죠. 우리 딸이 고생해서 도시락 싸주는 덕분에 언제 어느 때고 출출하지 않게 일을 할 수 있어 얼마나 좋은지 몰라. 속도 든든하고 마음은 더 든든해. 내가 고생은 무슨 고생을 한다 그래요. 엄마가 고생하시는 거죠. 아니야. 엄마 눈엔 다 보여. 우리 딸이 최고로 고생 많이 해서 우리 집 받쳐주고 있는 거 다 알아. 늘 고맙다. 근데 우리 딸 정말로 학원 안 다녀도 괜찮겠어? 다음 달부터 영어 학원이라도 하나 다녀야 되지 않겠어? 요샌 입시 학원들 다 다닌다 그러잖아. 우리 딸만 혼자 계속 아무것도 안 하면 혹시 친구들 사이에서 소외되거나 그럴까 봐 엄만 그게 신경 쓰여. 에이, 나 말고도 학원 안 다니는 애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그런 거 굳이 안 다녀도 돼요. 난 별로 필요 없으니까요. 오빠 문제집 비용, 독서실 끊는 비용이나 더 넉넉하게 지원해 주세요. 들성부른 떡잎에 투자하는 게 맞잖아요. 저도 모르게 그런 식으로 말을 해버리고 말았을 때 엄마께선 놀라고 씁쓸한 얼굴이 되셨으나 반박하진 않으셨습니다. 그때는 빚을 갚고 있던 상황이었으니까요. 어려운 형편 속 오빠 한 명만 지원을 해주기에도 벅찼는데 저까지 포함되긴 어려웠죠. 게다가 제가 학원을 다니면 그 시간 동안 아버지는요? 제가 돌봐드려야 했으니 제 시간을 다르게 쓸 수도 없는 노릇이었어요. 그걸 아시니까 엄마께서도 더 말씀을 안 얹으셨던 거겠죠. 아버지께선 퇴원 직후 초기에는 무척 우울해하셨으나 천만다행히도 딸 보기 미안해서라도 반드시 건강해지겠다며 점차 의지를 불태우기 시작했습니다. 괴롭고 고통스러운 과정이었으나 이를 악무신 채로 재활에 들어가셨고요. 그건 역시도 돈이 드는 과정이었는데 그럼에도 전 시간이 나면 모든 것이 나아져 있을 거라고 긍정적으로 생각을 해봤어요. 친정엄마께서 쉼 없이 일을 하고 계셨으니까요. 하지만 어느 날 반찬을 바리바리 싸들고 멀리서 걸음을 해주신 고모께서 이런 말씀을 뱉으셨을 때 제 심장이 철렁 내려앉고 말았습니다. 아유, 어쩌나 싶어. 삼교대란 거, 그게 진짜 사람 건강 망치는 지름길인데, 오래 할 만한 일은 아니라고 생각해. 우연인지 어쩐진 몰라도 내가 아는 사람 중에 삼교대 했던 사람들은 죄다 암에 걸리거나 면역력이 확 떨어져서 건강을 잃었거든. 냉장고에 반찬을 넣어주시며 그렇게 혼잣말을 하시던 고모께선 놀란 제가 아무 반응도 않자 그제야 아차 싶으셨는지 당황한 얼굴로 절 돌아보셨습니다. 고모의 당황한 얼굴이야말로 그 말씀이 농담이 아니라 진담이었다는 증거 같았어요. 당시에 전 3교대와 건강 문제를 연결지어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이럴 수가. 말도 안 돼. 그게 건강을 망친다고? 엄마는 벌써 2년 넘게 3교대로 근무를 하고 계시는데 어떡하지? 얼마나 불안해졌던지 몰라요. 아버지께 말씀을 드릴 수가 없어서 오빠에게 상담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오빠도 저처럼 그런 식으로는 생각을 못 해봤던 건지 깜짝 놀라면서 표정이 안 좋아지더라고요. 이튿날 엄마와 밤 늦은 시각에 부엌에서 친정오빠가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아버지의 사고 이후로 좁은 집으로 이사를 갈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방에서 부엌은 무척 가까웠죠. 얼핏 대화 내용이 들린 것도 같았는데 두 사람이 목소리를 작게 하고 있어 구분은 어려웠고 다만 오빠가 대학 입학을 하면 삼교대를 그만두신다는 식으로 엄마께서 말씀을 하시는 듯 싶었습니다. 전 그것만으로도 다행이라 생각이 들었어요. 오빤 저에게 너무 걱정하지 말고 학교 생활 잘하라고 해주었고요. 입시의 막판까지 사력을 다해 공부를 하는 오빠를 보며 전 저렇게는 못할 것 같다는 생각을 더 강하게 하게 됐습니다. 슬프게도 전 공부와 인연이 없는 머리 같았거든요. 저는 여자 상업고등학교로 진학을 결정했고 부모님께선 곧장 수긍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빠는 본인 스스로의 기대에 조금은 못 미쳤으나 굉장히 좋은 대학교에 합격했어요. 부모님과 전 너무 기뻤고 서로를 얼싸안으며 눈물까지도 조금 글썽일 정도였는데요. 오빠는 정작 스스로 만족스럽지 못했던 것 같아요. 내가 더 잘했어야 했는데 내가 우리 가족 책임지고 앞으로 먹여 살려야 하는데 대학이 첫 단추였잖아. 그런데 대학 입시를 이 지경으로 망쳐놔? 재수 생활 한다는 건 말도 안 되는 것 같고 그냥 이대로 입학해야 하는데 갑갑해서 미치겠다. 나란 놈은 이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였구나.
새해가 밝기가 무섭게 오빠의 동갑 친구들은 전부 술을 마실 수가 있는 나이가 되었다면서 전부 신이 나서 각종 술집을 전전해 다니며 놀고 있었던 시기였는데 오빤 꼴랑 맥주 한 캔을 사다가 집 근처의 놀이터에서 밤늦게 홀로 마셨고 쓰레기를 버리러 나갔던 제가 그 모습 보고 슬그머니 다가가 봤는데 술주정으로 그런 소리를 하고 있었어요. 오빠가 지니고 있었던 중압감이 저에게 그대로 전달되는 것만 같아서 저는 울컥하고 말았습니다. 집에 와서 몰래 울었고 부모님께는 비밀로 했죠. 전 진작 공부와 연이 깊지 않다는 걸 알았기에 아르바이트 등을 열심히 하며 적당히 성적 관리를 하고 고등학교 시절을 보냈습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친정 집안에 도움이 되고 싶었습니다. 오빠의 대학 입학 이후 엄마께선 드디어 그 3교대 근무를 그만두셨고요. 단기간 근무하시는 아르바이트를 하며 아버지를 돌보며 그렇게 지내셨습니다. 그러나 그 생활은 그다지 오래 갈 수 없었어요. 오빠가 성적 장학금을 노리며 공부를 미친 듯이 하던 와중에 돈까지 벌기 위해서 아르바이트를 2개나 병행했던 거예요. 잠을 줄여가면서 말입니다. 그러다 결국은 쓰러지고 말았어요. 인생에서 가장 활기차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20대 초중반의 나이에 과로 때문에 쓰러진 겁니다. 오빠의 몸은 이미 꽤 망가져 있었어요. 원인 불명의 두드러기가 온몸에 간헐적으로 돋아나 있었으며 예고 없이 찾아오는 위경련으로 인해 엄청나게 고생하고 있던 와중이었죠. 스트레스가 극심해서 두통도 만성이 되었고요. 내 새끼가 죽도록 고생하고 있었는데 그 지경이 되도록 난 엄마라는 사람이 대체 여태까지 뭘 하고 있었던 거야? 전부 다 내 잘못이야. 엄마께선 크게 자책하셨고 즉시 아르바이트 일을 그만두셨어요. 혹시나 또 3교대 근무를 하실까봐 걱정이 되다 못해서 겁이 난 전 아버지와 합세해서 그것만은 못하시도록 말렸습니다. 그래서 하시게 된 일이 바로 식당 일이었어요. 중식당에서 각종 주방에 허드렛 일을 하시다 좀 더 체계적인 일로 옮겨가셨는데 그곳은 꽤 오래됐으며 규모가 있는 국밥집이었습니다. 엄마께선 일이 즐겁고 보람되다고 하셨으나 국밥집에서 일을 시작하신 지 5개월 정도가 됐을 때 제가 아버지를 부축해서 모시고 그곳을 가본 적이 있었어요. 한적한 시간대였는데 딱 봐도 주방이 터줏대감처럼 보이는 어떤 분이 엄마를 몹시도 구박하면서 삿대질을 하셨고 힘든 일을 지시하는 광경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엄마의 옆 얼굴은 무척 고단해 보였으나 애써 입가엔 희미한 미소를 유지하고 계셨어요. 사실 네 엄마가 무슨 잘못이 있겠냐. 네 엄만 평생에 결백했고 아무 잘못도 없었다. 네 오빠가 건강 이상 문제로 쓰러졌던 것도 면역력이 박살나서 한동안 고생했던 것도 네 엄만 본인의 잘못이라고 하였으나 너도 알잖니. 그게 어떻게 네 엄마 잘못이야. 나의 잘못이지. 네 엄마의 잘못이 딱 하나 있다면 인생이 잘못된 나 같은 사람과 결혼했단 거 그거 하나뿐이야. 저렇게 고생하며 살 여자가 아니었는데 괜히 날 만나서 저렇게 됐어. 아버지, 왜 그런 말씀을 하세요? 그러지 마세요. 이제 우울한 생각 안 하시기로 하셨잖아요. 힘내서 잘 살아볼 생각만 하시겠다고 전에 분명히 저한테 그러셨잖아요. 그러니까 제발 그런 식으로 말씀하지 마세요. 듣는 제 마음이 아플 거란 건 왜 생각 못 해주시는 건데요. 너에게도 정말 미안하다, 우리 딸. 세상에서 가장 귀하게 키워주고만 싶었는데 내가 바랬던 건 그것뿐이었는데 그거 하나가 이렇게 어려웠다니 내가 미안해. 그날은 친정아버지와 서로 눈물을 힘껏 참으며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지나가던 사람들이 의문스러운 눈길을 보냈으나 저희 부녀는 그런 것 따위 조금 더 신경 쓰지 않고 서로를 마음속으로 다독이며 집으로 돌아갔어요. 그날 늦은 저녁 하필 그날따라 엄마께서 밝게 웃으시며 식당 일이 정말 할만하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김치 양념을 많이 바른다고 해서 능사가 아니더라. 적당히 양을 딱 맞춰야 시원하고 간이 맞는 걸 새로 알았지 뭐니. 여러 가지 많이 배우는 것 같아. 이러다 나중에 각종 요리의 달인이 되는 건 아닌가 몰라. 밝게 웃으며 말씀을 하셨으나 무릎과 정강이해 보이는 새로운 멍자국, 거칠어진 손끝, 무엇보다 웃음으로도 숨겨지지 않는 피곤해서 거뭇하게 된 엄마의 눈가가 자꾸만 제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것은 아버지도 마찬가지셨을 거예요. 마치 짠 것처럼 저와 눈이 딱 마주쳤죠. 그러자 저와 아버지는 동시에 슬쩍 웃으며 친정엄마를 향해 잘 되었다고 파이팅하라고 그런 응원이나 건넸습니다. 그러면서 속은 문드러지고 있었죠.
남들은 그저 평범하게 잘만 사는 것 같던데 제가 다른 집들의 속사정까진 알 길이 없었으나 적어도 겉보기엔 다들 저희 가족들보다 안 힘들게 사는 것 같았어요. 아등바등 노력을 아무리 해봐도 슬픈 집은 저희 친정집밖에 없는 듯 싶었습니다. 사실 여자 상업고등학교 그것도 도중에 그만두고 싶었고 돈이나 많이 벌고 싶었으나 부모님께서 만류해 주셔서 간신히 졸업장을 딴 것이었어요. 결과적으로 전 고등학교 졸업이라는 최소한으로 필요한 학력이 있었기 때문에 이곳저곳에 이력서를 넣을 수 있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그 위력이 실감됐죠. 부모님께서 고등학교 졸업장은 꼭 있어야 한다고 말씀하셨던 게 맞았던 거였죠. 참고로 대학 진학은 깔끔하게 포기한 지 오래였습니다. 오빠가 건강이 너무 안 좋아서 결국 대학교를 도중에 휴학까지 했어야 됐으므로 제가 빨리 직장을 잡는 게 최우선이라고 생각을 진작 했었어요. 일을 하면서 제 목표는 저희 가족의 행복이었습니다. 엄마께서 일을 그만두시고 편하게 쉬시는 것, 오빠가 자신감을 되찾고 부담감을 내려놓고 여유롭게 일상을 사는 것, 그리고 아버지께서 진정으로 즐겁고 행복한 웃음을 지으시는 것, 그것뿐이었죠. 조금은 부당한 대우를 받으며 이를 악물고 버텼던 첫 직장의 시간이 지나고 23살 때 성공적으로 이직을 해서 다닌 직장에서 엉덩이를 딱 붙이고 경력을 쭉 쌓아갔는데요. 유일하게 저와 사적으로 친해진 직장 동료가 어느 날 저와 따로 밥을 먹다가 저에게 꿈이 뭐고 앞으로의 목표가 뭐냐고 물어보길래 가족의 행복이라고 대답했거든요. 그러자 직장 동료가 숟가락을 내려놓더니 눈물을 훔쳤어요. 그렇구나. 너무 의외의 답변이라 놀랐어. 그리고 조금 부럽네. 뭐? 부럽다고? 내가? 너 지금 그거 나 놀리는 거 아니고 진심으로 하는 소리가 맞아? 당연하지. 내가 널 뭐하러 놀리겠어. 진짜로 부러워서 그래. 난 부모님이 안 계시거든. 교통사고로 내가 중학교 때 두 분 다 돌아가셨어. 친척들이라고 하는 작자들은 죄다 도둑놈 식보들 뿐이었지. 차라리 벼룩에 간을 빼먹지. 어떻게든 챙겨갈 게 있을까 해서 눈만 빛내더라. 그때부터 어른들을 의지하지 않게 됐어. 나에겐 언니가 유일한 내 가족이야. 나보다 4살 많은데 고3 때 자퇴했고 날 위해서 자기 청춘을 다 바쳤어. 우리 자매 어떻게든 이 악물고 번듯하게 잘 살아보자면서 그거 하나만 바라보고 있는 언니는 매일을 버텼지. 그래서 내가 고등학교도 나오고 전문대도 나올 수 있었던 거야. 전혀 몰랐어. 난 네가 여태까지 유복하게 잘 살아온 줄로만 알았어. 왜냐면 넌 결혼을 전제로 만나고 있는 남자친구까지 벌써 있는 입장이잖아. 넌 다 가진 사람인 줄로만 알았는데 그게 내 착각이었구나. 왠지 부끄럽다. 언니분 얘기를 내가 그간 한 번도 못 들어봤는데 정말 대단하신 분이었구나. 지금도 언니분은 일을 다니고 계셔? 어째서 제가 그 직장 동료와 서로 자라온 환경이 다를 것 같으면서도 이상하게 잘 통하고 편하게 느껴지며 친하게 지내고 싶어졌는지 이제서야 이유를 알 것 같았습니다. 속에 지니고 있는 아픔이란 것이 닮아 있었기 때문이에요. 본능적으로 서로가 그 부분을 남몰래 알아본 걸지도 몰랐죠. 제 질문에 동료는 눈물 젖은 얼굴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니, 지금은 쉬고 있어. 정말 잘됐다. 집에서 그냥 쉬고 계신 거야? 언니분께서 그간 열심히 달려오셨으니 그렇게 휴식 취하며 지내시는 것도 너무 좋지. 그렇게 말해줘서 고마워. 근데 언니는 집이 아니라 다른 곳에서 쉬고 있어. 은은한 미소를 보며 전 직장 동료가 말하는 다른 곳이 어딘지 단박에 알아차렸습니다. 그곳은 하늘나라였던 겁니다. 동료가 취업을 한 뒤로 계속해서 언니분을 향해 제발 쉬어라 했답니다. 그러자 언니분께선 한 달만 더, 일주일만 더 이렇게 차일피일 미루시며 일을 다니시다 드디어 그만두기로 결정 내려셨을 때 정해진 퇴사일자를 불과 사흘 앞두고 출근하시던 길에 의식을 잃고 쓰러지신 뒤 영원히 눈을 뜨지 못하셨답니다. 젊은 청년의 사이는 과로였습니다. 피로 누적으로 세상을 떠난 것이었어요. 동료가 말했습니다. 본인의 언니가 계속해서 돈을 모으고자 했던 건 본인의 결혼 자금을 마련해주고 싶었기 때문이라고요. 만약에 누가 나한테 언니랑 결혼 중에 하나만 고르라고 했다면 난 100번이고 1000번이고 당연히 언니를 고를 거야. 그 사실을 언니가 모르고 떠난 것 같아서 요즘도 난 밤에 자려고 누우면 언니 생각에 자꾸 눈물이 나더라. 넌 나처럼 후회하지 마. 직장 동료가 남겨준 조언에 제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과거에 엄마께서 하시던 3교대 근무가 건강관리엔 쥐약이란 사실을 처음 알았을 때 이후로 처음 느껴보는 심장의 불쾌감이었습니다. 제가 직장 동료와 이런 대화를 나누게 된 건 어쩌면 하늘이 신호를 보내준 거란 생각이 들었어요. 엄마, 당장 일 그만두세요. 그 힘든 식당 일 제발 당장 그만두셨으면 해요. 이만하시면 쉬실 때도 됐잖아요. 갑자기 무슨 소리야. 예전엔 솔직히 힘들 때도 있었는데 이젠 인이 막혀버렸지. 이젠 내가 주방 최고참이야. 내 세상이라서 힘든 것도 없어. 힘든 시절 다 지났어. 이젠 모든 게 정말로 할만해. 엄마가 하시는 말씀 못 믿겠어요. 할만하단 기준이 남들보다 무척이나 관대하신 걸 수도 있잖아요. 이제 돈 한 푼 때문에 벌벌 떨면서 머리 싸매고 걱정하던 그런 땐 지났는데 왜 아직 이렇게나 고생을 하셔야 돼요? 네 오빠 취직한 지 이제 3개월 됐어. 아직이야. 아직은 내가 버텨야 돼. 3개월밖에 안 된 게 아니라 3개월이나 된 거잖아요. 그리고 엄마, 우리 집에 오빠만 있어요? 저는요? 저도 있잖아요. 20살 때부터 계속 직장 생활해온 전 왜 무시하세요? 제가 오빠보다 똑똑하지 않아서 믿음이 안 가세요? 아니야. 그건 절대 아니란다. 내가 왜 우리 소중한 딸을 그렇게 생각하겠니? 절 믿으신다면 제발 일을 쉬셨으면 해요. 엄마의 마음이 뭔진 저도 알아요. 아버지가 일을 못 나가시니까 대신 아버지 목까지 해내시려는 건 역시도 잘 알고 있단 말이에요. 하지만 엄마, 자식으로서 속상한 제 마음도 헤아려 주세요. 엄마가 잘못되시기라도 하면 어쩌나 싶어 걱정되고 늘 마음이 불편해요. 제가 진심으로 호소를 하자 엄마께선 마지못해 일을 그만두기로 하셨습니다. 당장 그만두셨으면 했던 게 본심이었으나 책임감 있게 마무리를 하고 나와야 한다 주장하셔서 결국 2달은 더 근무를 하셨죠. 엄마께서 식당 일을 진짜로 그만두게 되셨던 날 오빠가 저에게 따로 정말 고맙다고 연락을 해왔습니다. 내가 더 잘했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해서 네가 나서게 만든 것 같다. 아무튼 고마워. 전 오빠에게 낯간지러운 소리를 다한다며 아무렇지 않게 대꾸했으나 속으론 조금 감동이었어요. 장남의 무게감이란 남달랐던 것 같아요. 아버지의 사고 이후로 오빤 본인이 조금이라도 스스로의 기준에 못 미치거나 실패라면 크게 스트레스를 받았습니다. 어떻게든 본인이 해내야 한다는 압박감을 가지고 있었죠. 바로 그 점 때문에 오빤 결혼이라는 것마저 두려워하며 망설였습니다. 건강 문제 때문에 예상보다 졸업까지 오래 걸렸고 이모저모가 있긴 했으나 결국은 나름 괜찮은 회사에 자리를 잡은 오빠였습니다. 그런 인물이 결혼에 회의적인 게 이상해서 친정부모님께선 슬슬 걱정을 하셨고 제가 나서서 한 번은 대놓고 물어봤었어요. 그랬더니 오빠가 저에게만 속내를 밝히겠다고 하시며 이렇게 대답을 하더군요. 나는 우리 부모님을 최고로 잘 모시고 공경해 줄 여자하고 결혼하고 싶은데 그런 여자가 과연 있을까? 설사 그런 여자 같아서 결혼을 한다고 해도 만약에 속으로 몸이 불편하신 우리 아버지를 욕하거나 귀찮아하면 어떡하지? 마음 여리신 엄마 머리 꼭대기에 서려고 하면 그건 또 어떡하고. 가장 걱정되는 건 내가 꾸린 가정을 더 중요시하게 될지도 모르는 내 자신의 변화야. 그게 너무 끔찍하다. 그런 불효는 저지르고 싶질 않아. 듣는 것만으로도 왠지 숨이 턱 막힐 것 같았어요. 얼마나 많은 고뇌를 하며 살고 있는 것인지 저도 고군분투하며 살아왔다고 생각했지만 오빠에 비하면 못 미치는 듯 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오빤 저를 먼저 결혼시키고 싶다고 했어요. 제가 어떤 놈하고 결혼하게 될지 모르니까 우선은 결혼 자금을 일정 수준으로 마련해 놓는 게 필수인 것 같다고 본인은 그렇게 생각한다 그랬습니다. 제가 결혼해서 안정적으로 행복하게 잘 사는 것까지 봐야 본인의 결혼 문제를 진지하게 그때 가서 고려해 보겠다고 하는 말에 제가 두 손 두 발을 다 들었죠. 왜 우리 집엔 자꾸 우울하고 힘든 일들만 일어날까 생각하던 때도 있었는데 그럼에도 우리 네 식구는 서로를 항상 생각하는 마음만은 변치 않았구나. 어쩌면 그 어떤 집보다도 축복을 받은 걸 수도 있겠어. 이런 식으로 생각하니까 갑자기 마음이 따뜻해지고 내 인생을 행복하게 개척해 나갈 수 있을 거란 자신감이 생기네. 새삼 가족의 존재가 소중했습니다. 아버지께선 달을 절긴 하셨고 30분 이상을 연속해서 걷는 건 무리였으나 어쨌든 대단한 재활을 거친 끝에 휠체어 없이도 당신께서 스스로 움직일 수 있게 되신 상태였습니다. 천천히 일어난 변화는 기적 같았죠. 포기하지 않으신 아버지께서도 세상 감사한 마음이 들었던 것 같아요. 한결같이 엄마를 향해 고마움과 미안함을 동시에 표현해 오신 아버지께서 계셨기에
엄마 또한 힘든 걸 힘들다 하지 않으시며 굳건히 버티고 일을 하셨던 게 분명했고요. 제가 직장 동료의 조언을 듣자마자 엄마께 식당 일을 그만두라고 강하게 말씀을 드렸던 것, 그것은 가히 신의 한 수로 밝혀졌답니다. 일을 완전히 그만두시고 난 뒤에 받아보셨던 건강검진에서 큰 이상이 발견됐기 때문입니다. 만약 계속 일을 하고 계셨다면 혈관이 막혀 크게 잘못되실 수 있었어요. 그런데다가 초기 암 환자이시기도 했습니다. 무사히 조치를 취해서 엄마께서 나으실 수 있었던 것에 온 가족이 가슴을 쓸어내렸죠. 치료를 다 받으신 뒤 엄마께선 자꾸만 뭘 하려고 드셨어요. 일을 안 하니까 어색하다고 하셨습니다. 그냥 편하게 쉬면 좀이라도 쑤셔요. 아버지랑 규칙적으로 산책 다니는 코스라도 만들면서 지내세요. 아니, 사실은 그게 아니고 쉬면 불편해서 그래. 그 말씀에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이런 면에서 오빠와 엄마 두 사람이 닮아 있었어요. 왜 불안해요? 자식들이 둘 다 직장 다니는데 뭐가 불안하세요? 그래도 아직 물가에 내놓은 자식들 같아. 둘 다 결혼을 아직 안 했으니까 그런가? 마음 같아선 둘 다 얼른 결혼을 했으면 싶지만 욕심은 안 부리련다. 뭐든지 욕심이 과하면 안 되니까. 그리고 나나 네 아버지가 너희들 결혼에 걸림돌이 될까 봐 미안하고 민망해. 걸림돌이라니 말도 안 되는 소리였습니다. 오빠가 제가 먼저 결혼하기 전까진 절대 결혼 안 한다고 한 걸 부모님도 아셨어요. 직장 동료가 자기 언니와 결혼 중에 자기를 고른다는 말처럼 전 우리 가족과 결혼이란 선택지가 있다면 무조건 전자였죠. 특히나 부모님을 낮잡아 보는 남자라면 차라리 안 만나는 게 낫고요. 그래서 결혼이 간절하지 않았고 다만 부모님께서 자식이 결혼하는 모습을 보고 싶어 하시는 게 마음에 걸렸죠. 그런데 저의 조건을 비웃지 않으며 저와 결혼하고 싶어 하는 남자가 생길 줄은 몰랐습니다. 건너 건너 지인을 통해 처음 인사를 나누게 됐을 때까지만 해도 설마 결혼하게 될 거라고는 상상을 못했어요. 남편은 객관적인 조건이란 것에서 하나부터 열까지 다 절 월등하게 앞서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래서 결혼은 무슨 연애 이응자도 머릿속에 안 그려봤건만 인생이란 건 알 수 없었습니다. 남편은 인상도 그렇지만 매사에 무미건조했고 세상사에 뭔 거 관심도 없어 보였어요. 따로 좋아하는 건 축구 보는 거, 축구 게임하는 거 두 가지뿐인 듯 했고요. 이런 남자가 저와 결혼을 원한 것에 배경이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된 건 결혼 이후였습니다. 어쩌다 보니 번갯불에 콩 구워 먹듯이 하게 된 결혼이라 이전엔 이유를 알 길 없었어요. 참고로 결혼 얘기에 부모님께선 반색하셨고 제가 결혼하면서 딱히 돈 크게 안 들어갈 것 같다니까 오빠가 화들짝 놀랬죠. 결혼이 금방 진행됐습니다. 전 이전에 남편이 만났던 여자가 있었는데 결혼 직전까지 갔다가 파혼했더라고요. 남편 여동생, 즉 저의 시누이가 그 이유를 제멋대로 나불거렸습니다. 그 언니는 싸가지가 바가지였어요. 아주 약간 사는 집 딸내미였거든요. 그래봤자 원래 부자는 아니고 벼락부자, 졸부주제에 고상한 척은 얼마나 하던지. 그분 성격이 별로라서 파혼까지 갔던 건가요? 말도 마세요. 신혼집 매매 아니고 전세로 구했다고 지랄지랄. 30평대 아니고 20평대라고 지랄지랄. 예식장이 호텔이 아니라고 지랄지랄. 결정적으로 혼인신고 안 하고 살다가 애 생기면 그때 혼인신고할 거고 수 틀리면 이혼하겠다 그래서 그 지랄지랄만큼은 못 참은 우리 엄마가 난리 나신 거죠. 그 언니한테 세게 한마디 했다가 그거 갖고 또 그 집안 식구들이 눈 뒤집고 시끄럽게 돼서 하여간 그러다가 파혼했던 거예요. 과정이 그러했으니 파혼하기 전에 감정은 식어 있었고 남편은 그 여자에게 질릴 대로 질린 상태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절 보자마자 이 여자다 싶어 바로 결혼까지 해버린 것이었죠. 전 남편이 그 여자와 살려고 준비했던 신혼집에 들어와 살고 있던 거고요. 당연하게도 시댁은 친정보다 형편이 넉넉했는데요. 시부모님께서 이혼하셨고 시어머니 혼자 남편과 시누이를 키우셨기 때문에 시아버지께선 안 계셨습니다. 남편이 고등학교 때의 일이었고 그 이후로 시아버지께서 돈은 매달 보내오셨다 그랬어요. 이혼 사유는 시아버지의 바람이었고요. 근데 시아버지께서 바람이 난 상대가 시어머니의 지인이었다고 합니다. 마치 어느 유행가의 가사처럼 잘못된 만남이었던 거예요. 물론 이 이야기도 시누이가 나불거리는 바람에 알게 됐던 거죠. 시어머니께선 경직된 가풍 속에서 자라셨던 분이기 때문에 배우자에게 외면받고 이혼까지 당했다는 사실을 무척 수치스럽게 여기셨고 실제로 당신의 친정 식구들에게 거센 질타를 받으신 뒤 충격에 빠져 한동안 병원 신세를 지신 적도 있다 그랬어요.
남편은 본인의 모친을 무척 불쌍하게 생각하는 듯 했습니다. 일명 마마보이 기질이 있는 듯 싶었네요. 나는 네가 없이 사는 집안이라 오히려 고분고분해 보이고 좋더라. 거만한 거, 거드름 피우는 거 딱 질색이야. 시어머니께서는 노골적으로 절 며느리로 들이신 이유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제가 남편과 파혼했던 그 여자와 다르게 배경이 허접해서 고분고분하고 순전적이고 찍소리 안 할 것 같다는 게 이유였죠. 참고로 시어머니께선 꾸준히 점집을 다니셨는데 거기서 남편이 반드시 그 해에 결혼해야 한다는 소리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파혼 이후에 저와 얼른 결혼시키셨던 거예요. 점집에 갖다 바친 돈이면 외제차 한 대는 기본으로 뽑는다는 시누이의 얘기에 제가 기절할 뻔했습니다. 한두 푼 벌고 모으는 거 너무나도 힘들고 간절하게 해온 저였기에 그런 식으로 거액을 쓰는 건 상상도 안 됐어요. 이런저런 남편은 신기했죠. 본인과 너무 다른 사람이 저였으니까요. 제가 살아온 궤적을 남편은 신기했으며 제 얘기에 흥미를 많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남편에게 제 친정 얘기를 자주 해줬어요. 아버지의 사고 이전부터 저희 친정 식구가 살아온 얘기들을 말입니다. 하지만 남편에게만 얘기했을 뿐인데 설마 그걸 시어머니와 시누이가 모두 알고 있을 줄은 몰랐어요. 어느 날 호출을 받고 시댁에 가서 마늘을 다 까놓으라기에 힘겹게 까고 있는데 시누이가 오더니 그러더라고요. 독한 마늘 같은 인생이 새언니 인생 아니겠어요? 오빠한테 새언니네 얘기 들어보니까 마늘처럼 촌스럽고 눈물이 나는 인생이었더라고요. 구질구질하게 사는 사람들을 조명하는 다큐멘터리를 길게 한 편 본 것 같았어요. 머리가 띵해졌습니다. 제가 지나온 것들이 전부 그들에겐 흥미거리 정도에 지나지 않았어요. 시누이는 머리가 꽃밭이라 말을 이렇게 한다고 쳐도 옆에서 피식 웃는 시어머니는 뭐란 말입니까? 과연 결혼해서 행복한 것일지 스스로 의문이었습니다. 후다닥 해치워버린 저의 결혼, 뒤늦게 친정 부모님께선 걱정이 되셨는지 제가 잘 지내는지 너무 궁금해하셔서 괜찮다는 말씀을 자주 드려야 했어요. 엄마께선 이제야 서서히 마음이 놓인다고 하셨죠. 제가 결혼해서 잘 사는 모습을 확인하자 만성 불안이 가시는 듯하다 그러셨습니다. 근데 제가 어떻게 결혼 생활이 안 행복하다고 하겠어요? 무조건 만족스럽다고 거짓 웃음을 지어냈죠. 저를 철저히 깔보시는 시어머니, 저를 막대하는 시누이, 매사에 건조한 태도의 남편. 솔직히 행복하지 않았으나 가짜로 웃었습니다. 엄마께서 실력 발휘를 하시겠다면서 반찬 만드시는 것도 거절하지 않고 다 받을 수밖에 없었죠. 식당 일 하시던 것이 손에 박히셔 이것저것 곧잘 만드셨죠. 근데 이걸 또 남편이 시댁에 알린 모양이었습니다. 새언니, 집에 맨날 반찬 많다면서요? 좀 나눠주시면 안 돼요? 저희 엄마가 국하고 죽은 솜씨가 좋은데 나머진 보통이셔서 반찬을 가끔 사 먹는 편이거든요. 새언니가 반찬 좀 갖다 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괜히 남편이 얄밉게 느껴졌으나 이왕 친정엄마께서 정성껏 만드신 것들을 가장 신선할 때 다 먹으면 좋을 것 같아 시댁에 나눠줬습니다. 그랬더니 시어머니께서 맛을 보고 만족을 하셨어요. 아이고야, 역시 식당 출신은 다르시네. 구르고 구른 보람이 있으시겠어. 근데 꼭 말씀을 그런 식으로 하셔야 하나 싶어 기분이 나빠졌으나 못 들은 척을 택했습니다. 이 평화를 깨고 싶진 않았거든요. 이걸 평화라고 불러도 되는진 모르겠지만 말이죠. 그러다가 엄마께서 저 입맛 없을 때 먹으라고 물김치 해주셨어요. 밥하고 먹어도 소면을 삶아 먹어도 맛있는 물김치였죠. 이건 시댁과 나누고 싶지 않아서 저희끼리 조용히 먹자고 분명 제가 그랬었는데 남편이 또 시댁에 말했습니다. 시누이가 물김치 먹고 싶다고 하도 노래를 불러서 별 수 없이 작은 통이 나눠줬고요. 남편에게 대체 왜 말했냐 했더니 자긴 별 생각 없이 굴었을 뿐이지 일부러 그런 건 아니라는 궤변을 늘어놓더군요. 기가 막혔네요. 시어머니께서 다른 반찬보다 김치를 더 잘하시네 하며 엄마의 솜씨를 높여주신 것, 그거 하나만큼은 왠지 뿌듯했어요. 하지만 이건 알고 보니까 좋지 않은 징조였습니다. 몇 주 후에 시어머니께서 대뜸 김장 얘기를 꺼내신 겁니다. 김장 하신다니? 하시겠지? 그때 우리 먹을 것도 좀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넉넉하게 값은 챙겨드릴 테니까 그건 걱정하실 필요가 없고. 그렇게까지 콕 찍어서 김장 얘기, 돈 얘기를 하시니까 어쩔 수 없이 친정엄마께 이러이러한 요청을 받았다고 전달은 해드려봤어요. 그랬더니 엄마께서 아주 흔쾌하게 수락을 하시는 거예요. 제 시댁에 당신께서 도움이 된다면 그것으로 즐겁다고 하셨습니다. 가슴이 뭉클해졌고 역시 엄마가 최고란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고 나서 김장철이 다가오기 시작할 때였습니다. 시어머니께서 저에게 봉투를 내미셨죠.
김장값이라고 하셨습니다. 후불 아니고 선불로 챙기는 것 봐. 내가 이렇게 센스가 넘치는 사람이란다. 김장은 더도 말고 덜도 말고 100포기 정도만 부탁할게. 네? 100포기요? 어머님하고 아가씨하고 입이 두 갠데 100포기라뇨? 그렇게나 많이 해요? 쟁여놔야 되고 여기저기 갖다 줄 곳도 많아. 이왕지사 김장하는 김에 100포기 하면 되잖아. 뭐가 그렇게 어렵대니? 아니, 친정엄마 혼자 사시는 거고 기껏해야 제가 같이 할 텐데 어떻게 100포기나 할 수 있겠어요? 왜 안 돼? 식당 출신이신데 뭐가 불가능해? 어이가 없어 일당 봉투 안을 슬쩍 봤는데 제가 바로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금액이 단박에 가늠이 됐거든요. 놀라서 저도 모르게 지폐를 꺼내봤고 30만 원이란 걸 확인했습니다. 어머니, 김장 100포기 받고 싶으시다면서 30만 원이요? 설마 이게 전부예요? 참나, 설마 돈을 더 달라는 거야? 양심이 있어야지. 양심이라뇨. 어머님께서 100포기 하라고 말씀만 안 하셨어도 전 이 금액 가지고 뭐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을 거예요. 하자 있는 집안 주제에 언감생신 우리 집안하고 사돈 맺었으면 두고두고 그쪽이 이등인데 뭘 그렇게 따져? 어머님, 말씀이 지나치십니다. 얘 좀 봐라. 너 슬슬 싸가지가 없어지려 하는구나. 난 그런 거 딱 질색이니까 고분고분하게 굴어 착하게. 말이 안 통하더라고요. 속이 부글부글 끓었고 전 그날 밤 남편에게 시어머니와 있었던 일을 전해줬어요. 그랬더니 남편이 보인 반응이 가관이었습니다. 우리 엄마 욕하지 마. 마마보이라고 진작 느끼고 있긴 했지만 너무 실망스러웠어요. 저한테 또 하던 말이 친정엄마께선 100포기를 공짜로도 해주고 싶어 하실지 모를 일인데 왜 제가 멋대로 혼자 미리 짜증을 내고 있냐며 저보고 성질이 더럽다 그랬습니다. 당신은 나를 존중하긴 해? 자기 처가에 대한 존중이란 게 있기나 해? 이상한 소리를 하네. 존중은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받는 입장이지. 제발 피곤하게 굴지 마라. 제발 조용히 살자. 오만한 남편의 발언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절 향해 보여주던 그 눈빛은 그래봤자 네가 어쩔 건데 하는 기색이었어요. 시어머니와 마찬가지로 남편 역시 자기네들 쪽이 월등하고 우세하니까 전 발표도 꿈틀하면 안 되는 지렁이로 치부했던 것입니다. 밤새 열받아서 잠이 안 왔어요. 이틀 고민하던 전 다이소에 가서 5천 원 주고 김치통 하나 샀습니다. 그거 들고 시댁으로 갔어요. 어머님, 미리 김치 맛 좀 보셨으면 해서 가지고 왔어요. 아주 잘 됐거든요. 그래? 역시 식당 출신이라 빠릿빠릿하신가 보네. 구르고 구른 사람은 역시나 달라. 맛보기 김치까지 준비하다니. 시종 기질이 다분하시구나. 너무 마음에 들어. 시어머니께서 즐거이 콧노래를 부르시며 제가 식탁에 올려놓은 김치통을 열어보셨죠. 그리고 그 안에 든 길에서 주운 커다란 돌 2개와 제 도장이 찍힌 이혼 서류를 보시곤 말문이 턱 막히셨습니다. 잠시 후 분노의 비명을 시어머니께서 내지르신 탓에 방에서 자고 있던 시누이가 비몽사몽해서 나와봤고 이혼 서류를 확인한 뒤에 놀라서 함께 비명을 지르더군요. 그 모습을 보며 전 뿌듯하게 신발장으로 향했어요. 역시나 이혼을 당하신 것에 트라우마, 콤플렉스가 있던 시어머니께선 이혼에 저토록 충격을 받으실 줄 알았습니다. 예상대로인 것에 웃음이 나왔네요. 이혼? 이혼만은 안 돼. 네가 뭔데 건방지게 내 아들하고 이혼을 하겠단 거야? 감히? 저한테 하신 짓 보면 충분히 이혼 사유가 될 것 같던데요. 그러니까 그냥 깔끔하게 이혼하는 쪽이 서로에게 편할 것 같습니다. 소송으로 가면 너무 구질구질하잖아요. 시어머니께선 제가 괘씸해서 미치려고 하셨고 시누이가 저한테 당장 잘못을 사과하라며 소리를 질러댔습니다. 상대할 가치조차 없었죠. 제가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어서 준비했던 것을 알게 된 남편은 저에게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잠깐 흥분해서 판단력이 흐려진 모양인데 머리 식히고 정신 차려. 당신 같은 여자가 어떻게 나 같은 남자와 먼저 이혼을 하겠다 그래? 정신이 완전히 나간 거지. 진짜로 정신이 나간 건 남편 쪽으로 보였습니다. 저는 일부러 남편의 말에 어느 정도 수긍을 하는 척해서 방심을 시킨 뒤 이튿날 용달을 불러 제 짐을 몽땅 신혼집에서 뺐습니다. 이혼을 결심한 것, 신혼집을 나온 것, 전부 친정 식구들 앞에서 고백하게 됐죠. 섣불리 결혼을 해서 이런 상황을 만든 것이 부끄럽다고 진심을 다해 말했습니다. 그러자 부모님과 오빠 모두가 눈물을 글썽이며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야, 우리 딸 미안해하지 마.
넌 늘 잘해왔고 잘못한 건 없었어. 지금도 마찬가지야. 이제 내가 변할 때가 온 것 같구나. 더 이상 자식들의 결혼 문제로 일이 일비하지 않으련다. 너희들은 살고 싶은 인생 마음껏 살아. 부모 눈치 보지 말고 부모 우선시하지 말고 너희가 진짜 주인공인 인생들을 살아라. 엄마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 아버지께서 웃으며 고개를 끄덕여 주셨고 저와 오빤 서로 마주보며 앞으로 각자 더 열심히 살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제가 뒤도 안 돌아보고 떠나버린 것에 남편은 거품을 물었었죠. 도대체 왜 본인이 저 같은 여자한테 버림받아야 하냐고 하면서 자존심에 큰 상처를 입은 모양이었어요. 시어머니께선 눈이 돌아서 저희 친정을 향해 저주까지 날리셨습니다. 이 지옥 절대 안 잊을 거야. 네 집안 식구들은 다 망할 거고 넌 2번 다시 결혼도 못하고 처녀 귀신으로 죽을 거야. 정말 제정신이 아닌 분이셨습니다. 이혼하길 정말 잘했다 싶더라고요. 그분의 저주는 하나도 안 통했어요. 제 직장 동료 있잖아요. 그 직장 동료의 남편이 본인의 오랜 지인을 저에게 소개시켜줬는데 인연을 만나보고 너무 좋아서 결혼했습니다. 지금의 제 남편이죠. 시댁 식구들도 전부 다 잔잔한 호수 같은 사람들이에요. 어디든지 다 같이 가면 꼭 친정 아버지부터 배려해주는 사람들입니다. 제 친정 식구들을 최우선으로 존중해주는 고마운 존재들이라서 저도 자연스럽게 시댁에 헌신적인 사람이 됐네요. 전 남편 그놈은 재혼을 했다가 1년도 못 채우고 이혼했다 들었습니다. 그럴 줄 알았어요. 시누이였던 걔는 이날 이때까지 결혼 못했고 놀라운 건 취업도 못해서 아르바이트를 전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답니다. 그 남매의 모친께서 진작에 뒷목 잡고 쓰러져서 화병 걸리실 만했죠. 아무래도 나쁜 마음을 가지셨던 탓에 그 저주가 스스로에게 돌아갔나 봅니다.